불법 키메라 연구소에서 과학자들은 우리 주인공 17호로 알려진 강력한 S급 키메라가 기능을 잃어가자 더 이상 쓸모없다고 판단했어. 그래서 헌터 무리에게 그를 보호하라는 임무를 주면서 마계로 보내버렸지. 물론 마계 안으로 돌아오는 건 금지시켰고 수많은 몬스터들이 공격했지만 17호는 아주 가볍게 놈들을 쓸어버리며 헌터들의 생존을 보장해줬어. 임무가 끝나고 게이트가 닫히기 시작하자 헌터들은 계획대로 그를 버리고 떠났지. 남겨진 명령도 없고 몸도 망가져가는 상황에서 17호의 인간 시절 기억이 되살아났어. 그는 원래 고아였는데 납치당해서 500개가 넘는 마물의 세포를 주입당하고 키메라가 된 거였지. 생명이 꺼져갈 때 그의 코어가 거대한 폭발을 일으켰고 놀랍게도 17호는 괴물이 아닌 원래의 인간 모습으로 다시 태어났어. 다시 한번 17호는 경악했지. 방금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동안 그는 몸 안의 마물세포들이 여전히 활성 상태라는 걸 깨달았어. 즉,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는 뜻이었지. 그는 연구소가 이미 자신을 버렸고 그래서 회수하러 오지 않았다는 걸 알아차렸어. 몸의 변화뿐만 아니라 손목에 있던 실험체 번호도 사라져 있었지. 17호는 자신의 몸 안에 있는 화염 계열 몬스터의 능력 덕분에 다시 살아날 수 있었다고 믿었어. 보아하니 코어만 파괴되지 않으면 그 생물은 최대 3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지. 하지만 불사조는 인간 세포와 융합하지 않는다는 속설이 있었는데 이건 기본적으로 그의 경우가 아주 특별한 사례라는 결론이었어. 17호는 연구소가 자신을 억제하기 위해 했던 모든 장치가 완전히 사라졌다는 걸 깨달았어. 17호로서의 삶은 끝났으니 이제 평범한 인간으로 살아볼까 생각했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한 여정에서 그는 스스로에게 이름을 지어주기로 하고 천두원이라고 결론 내렸어. 천두원은 처음엔 복수를 생각했지만 누구를 목표로 삼아야 할지도 몰라서 그 생각은 접어버렸지. 그래도 언젠가는 결국 목표물들과 마주치게 될 거라고 확신했어. 천두원은 자기 몸이 알몸이라는 걸 깨닫고 인간이 되기 위한 첫걸음은 옷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 그는 마계를 돌아다니다가 곧 강을 발견했는데 이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어. 주위를 둘러보다가 갑자기 독에 중독되어 죽은 새 몬스터를 발견했지. 마침 가죽이 필요했던 터라 그는 그 새의 가죽이면 되겠다 싶었어. 그는 팔을 칼날로 변형시키고 연구소에서 배운 기술로 새의 가죽을 벗기기 시작했지. 칼날을 새의 피부에 박는 순간 지독한 독 냄새가 공기 중에 퍼졌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두원은 계속해서 새의 가죽을 벗겼고 마침내 죽은 새를 말끔하게 만들었지. 이제 옷감으로 쓸 수 있는 커다란 가죽을 얻었지만 가죽이 너무 뻣뻣하고 처리되지 않은 상태라 실망했어. 바로 그때 그는 자신이 직접 가죽을 무두질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냈지. 그는 바로 작업에 착수해서 가죽이 아주 부드러워질 때까지 두드리기 시작했어. 천두원은 자신이 이룬 것에 자랑스러워하며 지체 없이 가죽을 모양에 맞게 잘랐지. 그가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등 뒤에서 그 새가 갑자기 살아났어. 그는 주먹을 사용해 가죽을 자신이 원하는 완벽한 모양, 그러니까 원시인 옷 같은 형태로 찢었지. 독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걸 눈치챘지만 그걸 처리하기엔 너무 귀찮아서 그냥 내버려 두기로 했어. 바로 그때 새의 지저귀이 들렸고 돌아보니 놀랍게도 그 새는 사실 죽지 않았던 거야. 천두원은 새가 자신의 말에 따라 움직이는 것을 보고 어쩌면 자기 말을 알아듣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 천두원은 새가 이미 죽음의 징후를 모두 보이고 있는데도 어째서인지 아직 살아있다는 사실에 더 놀랐지.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고 그는 이게 불사 계열 몬스터 중 하나라고 판단했어. 예전의 자신이었다면 2번 생각 않고 새를 죽였겠지만 이미 새가 너무 약해서 움직이지도 못하니 굳이 죽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지. 그는 둘 다 운 좋은 존재라고 여기며 자신도 그럴 계획인 것처럼 새에게 2번째 삶을 잘 살라고 격려했어. 그가 걸어가면서 천두원은 운명이 허락한다면 언젠가 어디선가 다시 만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 온 문제를 해결한 후 그는 다음 계획이 집을 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 천두원은 주변을 둘러보기 시작했고 처음으로 발견한 곳은 거대한 진해 형태의 몬스터가 있는 동굴이었어. 그렇게 어두운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던 그는 그곳을 버렸지만 떠나기 전에 몬스터의 머리를 날려버렸지. 동굴을 나와서 그는 눈 덮인 산에 도달할 때까지 방황했어. 얼음 몬스터 몇 마리를 마주쳤지만 그들 역시 쉽게 해치웠지. 그는 눈 덮인 산은 식량을 구하기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는 완벽한 집을 찾기 위한 수색을 계속했고 많은 노력 끝에 마침내 마음에 드는 장소를 찾았어. 그 지역에는 호수가 있었고 초목은 푸르렀으며 언덕이 그 지역을 둘러싸고 있었지. 그는 호수를 확인하고 식량으로 쓸 수 있는 물고기로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됐어. 완벽한 집을 위한 모든 조건이 그 지역에 갖춰져 있었고 별다른 고민 없이 천두어는 자신의 새 집을 지을 곳을 찾았다고 생각했어. 기계 타입의 키메라 한 마리가 마계에 막 도착했어. 천두어는 그 장소에 집을 짓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적당한 부지를 찾아 팔을 길고 날카로운 칼날로 바꿨지.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그는 목재를 베어내고 정리했어. 기초 목재를 땅에 놓았을 때 그는 울퉁불퉁한 것을 발견하고 땅이 평평해질 때까지 정리해서 해결했지. 이 작업을 마친 후 그는 나무들을 잡아서 집의 기둥이 될 내 귀퉁이에 박기 시작했어. 그런 다음 집 바닥과 벽에 널빤지를 깔았지. 못을 구할 수 없어서 그는 달팽이 타입 몬스터의 점액을 사용했어. 보아하니 그 점액은 항상 매우 단단했지만 방수가 될지는 알 수 없었지. 마무리 작업으로 그는 누에 유충에서 나온 고치실을 사용했어. 천두어는 자신이 지은 것에 만족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지. 그는 현재 자신에게 부족한 다른 인간의 집들이 가진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시작했어. 정원이나 심지어 개를 생각했지만 마계에서 개를 키울 수는 없으니 그 생각은 접었지. 그는 채소밭을 만들기로 결론 내렸지만 이것조차도 그를 갈등하게 만들었어. 왜냐하면 마계에서 자랄 만한 것을 생각해야 했기 때문이지. 갑자기 그에게 가까운 곳에 맨드라고라라는 특정 식물을 얻을 수 있는 눈 덮인 산이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어. 천두어는 즉시 맨드라고라의 서식지, 즉 마력이 가장 짙은 눈 덮인 산으로 향했지. 산에 두껍게 쌓인 눈은 그가 어렸을 때 납치되어 연구소로 보내졌던 때를 떠올리게 했어. 비록 고통을 겪었지만 키메라가 된 것에도 장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 키메라가 되는 것의 장점 중 일부는 추위나 굶주림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어. 잠시 후 그는 맨드라고라 군락을 발견했지. 보아하니 맨드라고라는 극도로 스트레스에 민감해서 마치 개복치 같은 몬스터였어. 기본적으로 아주 작은 환경 변화에도 죽을 수 있었지. 그는 맨드라고라를 옮겨 심을 계획이었기 때문에 더 어리고 적응력이 좋은 것들을 고르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뿌리를 제거하는 것이었고 또한 방해받으면 비명을 지르는 것으로 악명이 높기 때문에 귀를 막는 것도 생각했지. 그는 맨드라고라 중 하나를 뽑았지만 놀랍게도 그것은 조용했어. 그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하나를 뽑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 사실 맨드라고라들은 편안하게 낮잠을 자고 있었고 전혀 신경 쓰지 않았어. 그는 몇 개를 더 뽑았지만 그가 예상했던 것처럼 비명을 지르는 것은 하나도 없었지. 알고 보니 그 비명은 식물이 인간에 의해 인공적으로 재배될 때 발생하는 것이었어. 인간 세계는 마력이 낮기 때문에 그들은 종종 스트레스를 받아서 지옥처럼 비명을 지르는 거였지. 강제로 뽑히면 비명을 지르다가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순서였어. 마계에 있었기 때문에 맨드라고라들은 비명을 지를 이유가 없었던 거야. 하지만 천두어는 왜 식물들이 자신에게서 도망치려고 하지 않는지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적어도 도망치려는 시도는 해야 했기 때문이지. 갑자기 그는 자신의 몸에 맨드라고라 세포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아마도 그들이 자신을 동족으로 보는 것 같았어. 그는 이것이 자신에게 덜 스트레스가 되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믿었지. 천두어는 이미 맨드라고라를 키워서 차로 마시거나 심지어 간식으로 먹는 것 같은 좋은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어. 하지만 강제로 열매를 따면 독성이 생기기 때문에 천두어는 식물들이 자신을 믿도록 설득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지. 바로 그때 그는 근처에 헌터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위험한 눈 덮인 산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확인해 보기로 했어. 한편 2명의 헌터가 B급 토끼 형태 몬스터 무리와 맞서고 있었어. 동료들에게 버려진 후 두 헌터는 방어막 덕분에 겨우 살아남고 있었지만 그마저도 곧 깨질 판이었지. 두 사람은 다른 직업들도 많았는데 헌터가 된 자신들의 행동을 후회하기 시작했어. 그들이 막 죽임을 당하려는 순간 갑자기 무언가가 어디선가 나타나 그들 앞에 땅을 강타했어. 이것은 그들의 주의를 끌었고 토끼들의 주의도 끌었지. 충격으로 인한 먼지가 걷히기 시작하자 그들은 사람의 형상이 다가오는 것을 보고 놀랐는데 그건 바로 우리 주인공이었어. 천두어는 몬스터들이 설산토끼라는 걸 알아차렸고 토끼들이 그의 몸에서 나오는 기운을 감지하는 순간
공황 상태에 빠져 모두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어. 헌터들은 B급 몬스터들이 천두원을 보자마자 도망쳤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 두 사람은 천두원에게 구해줘서 고맙다고 인사하며 자기소개를 했어. 그도 똑같이 자기소개를 했지만 헌터들은 그런 이상한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지. 천두원은 헌터들에게 왜 마계에 있냐고 물었어. 그가 보기엔 분명히 하급 헌터들이었거든. 헌터들은 돈 때문에 그랬다고 고백했어. 보아하니 키메라를 생포하는 임무가 있었고 약속된 보상이 매우 탐났던 거지. 그들이 키메라를 언급하는 순간 천두원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하는 줄 알고 방어적으로 변했어. 바로 그때 헌터들은 그 키메라가 연구소에서 탈출했으며 기계 타입 키메라라고 말했지. 그는 기계 타입이 아니었기 때문에 걱정할 게 없다고 생각했어. 그는 게이트 수정을 손에 넣고 새 집으로 돌아갈 계획이었지. 천두원은 두 사람에게 장비가 어디 있냐고 물었어. 그들에게 게이트 수정이 있을 거라고 확신했거든. 그러자 헌터들은 자신들을 배신한 놈들이 모든 장비를 가지고 가버렸다고 밝혔지. 헌터들은 천두원에게 곧 인간 세계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물었어. 왜냐하면 그들은 거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인간은 그들을 죽일 수 있는 마력 때문에 마계에 오래 머물 수 없었지. 하지만 이것은 천두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었어. 다시 헌터들은 천두원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지만 바로 그때 천두원은 배신자 헌터들의 위치를 찾아냈어. 그는 즉시 공중으로 날아올라 헌터들이 있는 곳으로 향했지. 한편 두 헌터는 구원자가 바로 눈앞에서 사라져버려서 거의 바지에 지릴 뻔했어. 다른 곳에서는 헌터들이 키메라를 구석으로 몰아넣고 쓰러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어. 그들이 키메라에게 접근하기 시작하는 순간 키메라는 분노하며 전투 모드를 활성화하고 두려움 없이 헌터들과 맞설 준비를 했지. 잠시 후 천두원은 키메라를 감지했던 마지막 장소에 도착했지만 피와 헌터 장비 외에는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어. 이 외에도 아이의 발자국이 짐승의 발자국과 섞여 있었는데 이는 키메라가 헌터들과 싸우면서 형태를 바꾸고 있었다는 것을 암시했어. 키메라는 액체 금속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됐지. 하지만 그것을 만드는 데 사용된 재료는 꽤 희귀해서 아이나 개 크기보다 크지 않게 작게 만들었던 거야. 천두원은 키메라가 자신을 쫓던 5명의 B급 헌터들을 상대했다는 사실에 감명받았어. 반면에 두 헌터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고 그들 중 한 명은 심지어 곧 태어날 아기까지 있었지. 그들은 확실한 죽음을 예상하고 있었어. 그때 천두원이 그들의 장비를 등에 메고 현장에 나타나자 헌터들은 그에게 구해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지. 그가 막 그들을 무시하려던 참에 그는 두 사람에게 남은 게이트 수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냈어. 헌터 중 한 명이 현금 200만 원을 꺼내며 천두원에게 돌이 있다면 기꺼이 사겠다고 말했지. 그들이 마계에서 빨리 나가지 않으면 죽을 것이 분명했어. 천두원은 게이트 스톤에 대해 제안받은 금액에 깜짝 놀랐어. 사실 그에게는 필요 없는 돈이었지만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언젠가 인간 세계를 방문하기로 결정했을 때 필요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돈을 받기로 했어. 천두원은 그들을 위해 게이트를 열어주었고 헌터는 그에게 절하며 방금 베풀어준 은혜를 결코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헌터는 떠나기 위해 이미 지친 친구를 붙잡았고 이때 천두원은 게이트 스톤이 항상 20만 원 정도였다고 언급했지만 헌터는 가격이 변했다고 말했어. 오래전에 말이야. 헌터는 천두원에게 왜 이것에 관심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들을 갈취한 것 같아 기분이 좀 나쁘다고 밝혔지. 이 죄책감을 없애기 위해 그는 보답으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로 결심했어. 그는 지친 헌터의 어깨를 두드리며 그의 몸에 만화를 주입하기 시작했고 이는 헌터들을 궁극적으로 충격에 빠뜨렸지. 그 기술은 A급 헌터들조차 엮이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었어. 왜냐하면 만화들이 충돌하고 엉켜서 만화오를 파열시켜 결국 죽음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지. 헌터들은 천두원이 실패해서 자신들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가장 놀랍게도 그는 해냈고 마력을 정화했어. 헌터들은 이미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서로를 꼭 껴안았어. 그들을 도와준 후 천두원은 이제 떠날 시간이라고 결정했지. 두 사람은 그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그의 만화가 얼마나 강력하기에 지친 헌터에게 그렇게 쉽게 주입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했어. 헌터들이 떠난 후 그는 집으로 돌아왔고 여행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에 만족했지.
그는 맨드라고라들이 이미 깨어있는 것을 보고 이제 그것들을 심을 시간이라고 생각했어. 그는 땅에서 맨드라고라를 심을 자리를 찾았지만 그것들은 불행해 보였지. 천두어는 그들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지 궁금해하며 기분을 좋게 해주기 위해 만화를 좀 먹여봤어. 예상대로 그들의 기분은 실제로 바뀌었고 천두어는 안도했지. 한편 기계 키메라는 그의 뒤에 있는 덤불에 숨어 있었고 천두어는 키메라의 에너지를 감지할 수 있었지만 움직이지 않기로 했어. 그것이 실제로 자신과 교감하고 싶어 할 때까지 말이야. 천두어는 집으로 들어가 현금을 포함하여 헌터들로부터 얻은 모든 것을 쏟아냈어. 그중에는 휴대용 버너, 8개의 게이트 스톤, 여벌의 옷, 그리고 침낭이 있었지. 천두어는 모든 것이 바로 그가 필요했던 것이라 기뻤고 운 좋게도 가방에는 라면도 들어있었어. 그는 마지막으로 라면을 먹었던 것이 고아원에 있었을 때였다는 것을 기억했어. 배가 고팠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위해 라면을 끓이기로 결심했지. 라면 봉지에 적힌 지시사항에 따라 그는 냄비를 들고 물을 기르러 밖으로 나갔어. 하지만 물고기 한 마리가 물 밖으로 튀어나와 그를 공격했지. 라면에 다른 재료가 필요할 테니 그는 그것을 때려 죽이고 라면에 더 많은 재료를 추가하기 위해 물고기를 냄비에 넣었어. 그는 야생 달걀과 양파 역할을 할 허브를 찾아 모든 것을 냄비에 넣었어. 한편 기계 키메라는 지켜보고 있었고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 천두어는 가스를 켜고 라면을 준비하기 시작했지만 라면에서 나는 끔찍한 냄새는 맨드라고라들을 거의 질식사시킬 뻔했어. 음식 냄새가 명백히 정말 끔찍했지만 기계 키메라는 그 음식을 먹고 싶어 했기 때문에 정말 관심이 있었어. 그것은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고 개로 변신했지. 인간들은 개를 좋아하고 게다가 상처 입은 동물에게 더 많은 동정심을 느낀다는 것을 배웠거든. 그것은 개처럼 천두원에게 다가갔지만 천두원은 그것이 기계 키메라라는 것을 쉽게 감지할 수 있었어. 천두원은 상황을 평가하고 기계 키메라가 아직 어리고 배우는 중이라는 것을 깨달았어. 그는 키메라가 어떻게 연구소를 탈출하여 마계로 들어올 수 있었는지 궁금했지. 키메라가 자신과 함께하려는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이 만든 끔찍해 보이는 라면을 그것에게 주었어. 두 사람은 함께 앉아 식사를 했고 그것은 천두원에게 그와 동료 고아들이 고아원에서 라면을 즐겨 먹었던 때를 떠올리게 했지. 그들이 멋진 식사를 즐기고 난 후 천두원은 키메라에게 청소해야 하니 떠나도 좋다고 말했어. 걔는 돌아서서 떠나려 했지만 걸어가면서 천두원은 그것에게 아까는 왼쪽 다리를 절고 있었다고 상기시켜줬지. 키메라는 충격을 받고 들켰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문제가 있던 발을 바꾸고 계속 움직였어. 얼마 후 그는 빨래를 해보기로 결심하고 헌터들에게서 얻은 옷 몇 벌을 꺼냈어. 그는 자신이 빌어먹을 원시인도 아닌데 평생 가죽 옷만 입고 살 수는 없으니 빨래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지. 그는 셔츠를 바위 위에 놓고 이미 알고 있는 빨래하는 방법에 따라 하기로 마음먹었어. 그는 짧은 막대기를 잡고 조심스럽게 셔츠를 쳤지만 놀랍게도 그의 부드러운 타격조차 바위와 셔츠를 산산조각냈어. 천두원은 강함에 따르는 좌절감에 휩싸였지만 시도해볼 셔츠가 한 벌 더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찾았지. 하지만 그는 기계 키메라가 접촉을 거부하면서도 여전히 자신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장에 맞는 어떤 것으로든 변신하며 그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어. 지금까지 본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천두원은 기계 키메라가 아직 5살 미만이라고 판단했지. 게다가 그것은 어색한 기계적인 말투를 가지고 있었는데 천두원은 그것이 지식을 강제로 주입받은 어린 키메라들의 부작용일 뿐이라 괜찮다고 생각했어. 정말 힘든 순간을 보낸 후 그는 마침내 빨래를 해냈고 결과는 좋았어. 하지만 셔츠를 빨고 나서야 그것이 자신에게 너무 작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버리는 대신 그냥 빨랫줄에 걸어두고 트로피처럼 남겨두기로 했지. 이 일이 끝난 후 그는 맨드라고라들을 확인하는 것이 다음 할 일이라고 생각했어. 그가 옷을 밧줄에 놔두자마자 기계 키메라는 그것을 집어 입었어. 다른 인간들에게서 본 것을 모방했기 때문이지. 기계 키메라는 그 셔츠가 마침내 자신의 것이라고 선언했고 더 잘 어울리기 위해 아름다운 긴 머리를 가진 어린 소녀로 변신했어. 맨드라고라들을 보면서 천두원은 그것들이 정말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였지. 식물의 잎은 이미 시들고 있었고 뿌리는 말라 보였어. 천두원은 맨드라고라를 위한 밭을 만들 때
모든 잡초를 뽑았기 때문에 혼란스러웠지. 천두원은 조심스럽게 조사했고 그때서야 땅속에 맨드라고라의 삶을 어렵게 만들고 있던 기생충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 그는 철저하게 확인하지 않아 식물들이 거의 죽을 뻔했다며 자신을 탓했어. 그는 자기 집 크기만 한 제대로 된 정원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했지. 막 시작하려던 참에 키메라가 나타나 그에게 인사했어. 천두원은 키메라가 소녀로 변했고 심지어 자신에게 말을 걸려고 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지. 소녀는 천두원에게 뒤에 있는 구조물이 그의 집인지 물었고 천두원은 그렇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그녀는 그가 이 땅의 원주민인지 물었고 이 말을 들은 천두원은 그녀를 좀 놀려주기로 마음먹었지. 천두원은 자신이 원주민이라고 말하며 키메라에게 어느 부족 출신인지 물었어. 키메라는 그 질문에 당황했지만 잠시 생각한 후 꽤 멀리 떨어진 폭포 건너편에서 왔다고 말했지. 그녀는 너무 멀어서 천두원이 찾기란 기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덧붙였어. 천두원은 폭포 옆에 있는 코코넛 부족 출신이냐고 물으며 그녀를 더 놀려주기로 했지. 키메라는 자신이 코코넛 부족 출신이라며 재빨리 동의했어. 그러자 천두원은 그녀가 입고 있는 옷을 언급하며 그건 명백히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지. 소녀는 자신들의 부족에서는 발견한 물건은 자동으로 자기 것이 된다고 주장했어. 천두원은 물러서기로 하고 소녀에게 마음대로 가지라고 말했지. 천두원은 그녀에게 왜 이 지역에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부족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부탁할 것이 있다고 설명했어. 소녀는 천두원에게 그의 집에서 살고 싶다고 말하며 동의해달라고 애원했지. 천두원은 거기서 산다는 게 무슨 뜻이냐고 물으며 바보인 척 연기했고 그녀는 그곳이 안전해 보인다고 밝혔어. 천두원은 그녀가 머물 곳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동의했지만 그녀가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야 한다고 알려줬지. 소녀는 동의하며 천두원에게 할 일을 달라고 제안했어. 그러자 천두원은 그녀에게 밭을 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어. 맨드라고라들을 위한 새 집을 짓고 싶었기 때문이지. 소녀는 지체 없이 그에게서 막대기를 빼앗아 들고는 힘쓰는 데는 자신 있다고 장담했어. 그녀는 즉시 땅을 파헤치기 시작했고 천두원은 충격을 받았지. 소녀가 자신의 힘을 숨기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이야. 천두원은 그녀가 평범한 아이로 지내는데 익숙하지 않아서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소녀는 내 이름은 뭐니? 라는 질문에 맞닥뜨렸어. 소녀는 이름이 없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만 스스로 새로운 이름을 만들기로 결심했지. 아까 본 꽃들을 보고 그녀는 자신의 이름이 김날이라고 선언했어. 천두원은 그녀가 어떻게 그 이름을 지었는지 짐작했지만 그녀와 다툴 생각은 없었지. 잠시 후 그녀는 정원 일을 마쳤고 천두원은 돌담을 쌓았어. 천두원은 그곳에 맨드라고라들을 옮겨 심었고 그들은 명백히 새로운 환경을 좋아했지. 천두원은 김나리가 울고 있는 것을 보고 무슨 문제인지 물었어. 그녀는 맨드라고라들을 보니 친구들이 생각난다고 말했고 천두원은 연구소가 자신들의 생산품들이 사교적이 되도록 허락할 거라고는 예상치 못했기 때문에 충격을 받았지. 갑자기 천두원은 공기 중에서 이상한 기운을 감지했어. 그리고 그는 몬스터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나리는 천두원에게 아까 병아리 몬스터를 봤다고 말했어. 공기 중의 기운으로 판단하건대 그 병아리 몬스터가 공격받고 있었지. 천두원은 동요하지 않았지만 나리가 불편해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놀랍게도 나리는 그 몬스터를 구해주고 싶었지만 자신에게 주입된 명령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 그녀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자유의지가 없었지만 천두원은 돕기로 했어. 그는 나리에게 우리가 도와주면 병아리가 실제로 살아남을 수도 있다고 말했고 이 제안은 나리를 자극하여 병가리 몬스터가 다른 성가신 몬스터 무리에게 공격받고 있는 곳으로 돌진하게 만들었지. 나리는 화를 내며 몬스터들을 때리면서 병아리를 괴롭히지 말라고 말했어. 나리의 과거 이야기로 넘어가면 그녀는 항상 부지런하고 시키는 모든 일을 했기 때문에 동료 실험체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어. 그들은 기본적으로 그녀에게 몰려가서 거의 죽기 직전까지 때렸고 그래서 그녀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싫어했지. 과거의 분노에 힘입어 그녀는 모든 몬스터를 무자비하게 두들겨 팼어. 천두원은 맨드라고라를 돌보고 있었는데 나리가 손에 하얀 병아리를 들고 돌아왔어. 하지만 병아리는 공격으로 인해 의식을 잃은 상태였지. 천두원이 그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막 말하려던 참에 그는 갑자기 그 병아리가 매우 익숙하다는 것을 깨달았어. 나리는 눈물을 터뜨리며 천두원에게 새를 구해달라고 애원했고 천두원은 돕겠다고 제안했지.
그는 병아리에게 손을 얹고 만화를 전달했어. 치명적인 부상의 흔적은 없었기 때문이지. 이 작업을 하면서 천두원은 그 병아리가 자신이 가죽을 벗겼던 불사 타입 몬스터였다는 것을 쉽게 알아차렸어. 하지만 천두원은 왜 몬스터가 작은 크기로 줄어들었는지 혼란스러웠지만 그는 그것의 재생 방법이 자신과 다르다고 추측했지. 그가 만화를 먹여주는 것을 마친 후 나리는 몬스터가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는지 물었지만 천두원은 그것이 기본적으로 영양실조 상태라고 언급했어. 작은 크기 때문에 굶주리고 있었고 천두원은 그가 만화를 좀 먹여줬으니 몬스터가 스스로 회복할 것이라고 소녀를 안심시켰지. 놀랍게도 나리는 병아리를 혼자 두는 것을 두려워하며 천두원에게 몬스터를 키워도 되는지 물었어. 그녀는 몬스터를 제대로 훈련시키고 먹이도 주겠다고 약속했어. 천두원은 나리에게 병아리 몬스터가 다 자라면 거대해질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나리는 조금만 먹일 거라며 천두원을 안심시켰지. 천두원은 그녀와 다시 옥신각신할 생각이 없어서 그녀가 돌보는 것에 동의했어. 천두원은 마당에 그냥 놔두면 경비용으로도 유용할 것이라고 믿었어. 잠시 후 새 몬스터가 깨어났고 눈을 뜨는 순간 천두원을 알아봤지. 나리는 몬스터가 깨어난 것을 축하하고 있었지만 몬스터는 반면에 앞에 서 있는 강인한 남자를 조심스럽게 쳐다보고 있었어. 몬스터는 또한 어린 소녀에게 잡혀서 이리저리 던져지는 사실에 역겨워하며 어떻게 어린 소녀가 마계에 들어왔는지 궁금해했지. 나리는 구구 소리를 듣고 있었지만 천두원은 새 몬스터가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 천두원은 새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지. 나리는 애완동물을 갖게 되어 신이 나서 지체 없이 목욕을 시켰고 심지어 이름도 정했지. 그녀가 생각해낸 최고의 이름은 구였어. 새가 비둘기처럼 구구 소리를 냈기 때문이야. 몬스터 새는 그들이 자신에게 쓰레기 같은 이름을 지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 구는 발을 딛고 서서 나리에게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고 소녀는 구가 울면서 물을 더 원한다고 믿게 만들었어. 그녀는 주저하지 않고 더 많은 물을 뿌렸지만 이것은 구의 삶을 더 힘들게 만들었을 뿐이야. 구는 테이블 위에 누워 나리에게 물 뿌리는 것을 멈춰달라고 애원했지. 나리는 구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천두원이 나서서 나리에게 물 뿌리는 것을 멈추라고 말했어. 그러자 나리는 구에게 필요한 것은 음식이라고 판단하고 음식을 구하러 나갔지. 나중에 천두원은 저장 공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무들을 잘라서 원하는 크기로 만들려고 눕혔어. 하지만 나무는 아주 살짝만 건드려도 부서져 버려서 천두원을 혼란스럽게 했지.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지시를 따랐다고 생각했지만 구는 그가 모든 것을 잘못하고 있다고 알려줬어. 구는 나무마다 질감이 다르며 천두원이 자르려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한 나무라고 언급했어. 천두원은 나무의 경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놀랐고 구는 그 남자가 그것도 모를 정도로 얼마나 멍청한지 믿을 수 없었지. 천두원은 구에게 어떤 색이 가장 단단한 나무를 의미하는지 물었고 구는 붉은색 나무가 가장 강하다고 밝혔어. 갑자기 병아리 몬스터는 천두원이 실제로 자신을 이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확인하기 위해 천두원의 머릿속으로 들어가기 위한 텔레파시 다리를 만들려고 했지만 천두원은 그것을 알아차리자마자 막아버렸어. 구는 천두원에게 어떻게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고 천두원은 기본적으로 인간의 말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지. 천두원은 반면에 몬스터가 인간의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구는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밝히기를 주저했지만 천두원은 그것이 낮은 확률로 태어나는 희귀한 지능형 몬스터 중 하나라고 생각했지. 천두원은 항상 그것에 대해 들어왔지만 실제로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어. 천두원은 그와 몬스터가 전에 만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고 구는 이것을 부인하지 않았어. 사실 구는 그가 독에 감염된 가죽을 제거해 주었을 때 자신의 목숨을 구해 주었기 때문에 다시 만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지. 구는 다시 만날 때마다 한 번이라도 천두원을 돕겠다고 이미 약속했었어. 천두원은 마침내 그가 그때 구의 몸을 파괴하던 독을 제거했기 때문에 그의 불멸의 핵이 남아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 그것이 돕겠다고 제안했으니 천두원은 그 순간에 도움을 줄 준비가 되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구는 천두원에게 자신을 따라오라고 말했고 붉은 나무가 자라는 곳으로 천두원을 안내하겠다고 했지.
그들이 막 떠나려던 참에 나리가 헌터를 바로 뒤에 달고 달려왔어. 그 헌터는 나리를 겁주는 화염 타입의 공격을 사용했지. 헌터는 어린 소녀를 공격해야 한다는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동시에 기계 키메라를 회수하지 못하면 그의 인생과 경력이 모두 위태로웠어. 헌터는 눈물을 흘리며 땅에 쓰러진 나리를 따라잡았지. 그는 강력한 화염 공격을 쏴서 나리를 압도하려 했지만 천두원이 그 공격을 막았어. 천두원은 완전히 열받은 표정이었고 군은 그의 어깨에 앉아 기운을 뿜어내며 현장으로 들어섰어. 군은 천두원에게 나리를 구한 후에 나무에 대해 말해주겠다고 했지. 천두원은 나리가 불을 무서워해서 완전히 제정신이 아닌 것을 보고 먼저 불을 끄기로 결심했어. 군은 헌터가 아이를 괴롭히는 것에 화가 났고 헌터는 반면에 모르는 누군가가 자신의 임무 수행을 방해하는 것에 화가 났지. 천두원은 기본적으로 그 친구에게 말이 너무 많으니 입 다물라고 말했어. 이것이 헌터를 화나게 했고 그는 분노하며 몸에서 더 많은 화력을 뿜어냈지. 하지만 천두원은 그를 제압하기 위해 쉬운 방법을 썼어. 그는 에너지 폭발로 뒤에 있는 언덕을 쳐서 헌터 위로 무너져 내리게 했지. 헌터는 이것을 아주 늦게 깨달았고 정신을 차렸을 때 그는 엄청난 양의 모래더미 아래에 갇혀 있었어. 천두원은 나리를 확인하며 걱정할 것 없다고 말했어. 다시 한번 그는 무서운 것이 있을 때는 그냥 때려 눕히기만 하면 된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지. 그리고 천두원은 헌터를 확인하기로 했어. 그는 머리를 잡고 모래에서 그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놀랍게도 헌터의 머리카락이 빠져버렸지. 천두원은 이것을 보고 놀랐지만 헌터의 추한 대머리를 보고는 완전히 넋이 나갔어. 팀 전체가 놀랐어. 헌터가 너무 젊어 보였는데 이미 대머리였고 그래서 가발을 써서 자신의 콤플렉스를 숨기고 있었던 거지. 나리는 몇 분 전까지만 해도 죽을 듯이 울고 있었다는 사실을 잊고 대머리 아저씨를 보며 웃기 시작했어. 천두원은 반면에 상황을 파악하려고 했고 헌터의 힘과 나리의 힘으로 판단하건대 천두원은 그녀가 그 같은 녀석에게 진리가 없다고 생각했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었기 때문에 그는 누군가의 기억을 들여다볼 수 있는 텔레파시를 사용하기로 했어. 그는 나리가 여전히 자신을 상대로 실험했던 사악한 과학자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을 감지했고 천두원은 강한 소녀라며 나리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지. 천두원은 트라우마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했어. 천두원은 이제 대머리 아저씨를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고 밝은 얼굴로 나리가 아이디어가 있다고 말했어. 잠시 후 헌터는 깨어나 보니 자신이 폭포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했지. 그들은 큰 돌에 굵은 밧줄을 묶었고 그는 그 밧줄에 매달려 있었어. 헌터는 이것을 보고 자신의 모든 인생 결정을 후회하기 시작했지. 멀리서 나리는 웃고 있었고 천두원은 다른 사람의 외모를 놀리지 말라고 그녀를 말리려 했어. 천두원은 냄비를 들고 강에서 물을 길어오며 라면을 끓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 나리는 이 말을 듣고 신이 났어. 왜냐하면 그녀는 천두원의 생선 라면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천두원은 코코넛 부족도 생선 라면을 먹냐고 물으며 그녀를 놀렸고 그녀는 신나게 그렇다고 대답했지. 헌터는 반면에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썼고 천두원의 외모로 판단하건대 그는 적어도 A급이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는 천두원이 생각보다 더 강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배제하지 않았지. 왜냐하면 꽤 강하지만 그림자 속에서 활동하는 헌터들에 대한 보고가 있었기 때문이야. 천두원이 라면 물을 길어오는 동안 나리는 이리저리 물고기를 잡느라 바빴어. 천두원은 그녀에게 물고기는 한 마리만 필요하니 나머지는 놓아주라고 말했지. 나리는 신나게 동의했고 천두원은 그녀에게 물고기를 냄비에 넣으라고 재촉했어. 헌터는 그들이 냄비에 담고 있는 엄청난 양의 물로 라면 3봉지를 끓일 계획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어서 자신이 보고 있는 것에 경악했지. 헌터는 그들이 저지르려는 끔찍한 행위를 참을 수 없어서 그들에게 소리쳤어. 자기를 풀어주면 라면을 끓여주겠다고 말이야. 천두원은 동의하고 그를 있던 곳에서 풀어주었어. 비록 라면일 뿐이지만 그가 라면을 끓일 수 있도록 말이지. 헌터는 두 사람에게서 나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낄 수 있었고 만약 그가 망치면 자신은 죽은 목숨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어. 얼굴에서 땀이 뚝뚝 떨어졌지. 그는 자신이 아는 표준적인 라면 조리법을 따르기로 결정했어. 그는 필요한 물의 양이 자신의 육감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했지. 라면 3봉지를 끓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끓는 물에 소스와 면을 넣었고 그것을 완성하는 데는 4분이 조금 넘게 걸릴 것이라고 생각했어. 정확한 시간을 맞추기 위해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을 세기 시작했고 200번에 도달하는 순간 그는 자신이 아는 모든 면 요리 기술을 구현하기 시작했어. 헌터는 김치가 좀 있었으면 하고 바랐지만 마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없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최선을 다했고 다음에 올 일에 대해 후회는 없었어. 일단 다 끝나자 그는 일행에게 관심이 있는지 물었어. 그들은 국수를 쳐다봤고 나리가 가장 먼저 천두원이 끓인 국수와는 완전히 달라 보인다고 지적했지. 일행은 그것을 먹어보기로 결정했고 한 숟가락 뜨는 순간 맛있는 라면 때문에 황홀경에 빠졌어. 나리는 테이블에서 뛰어내리며 천두원에게 라면이 얼마나 맛있는지 말했어. 구조차도 완전히 넋이 나가서 인간들은 매일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냐고 물었지. 천두원은 자신도 사실 놀랐다고 말했지만 먼저 라면을 다 먹자고 제안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음식을 다 먹었고 마음속으로는 라면이 끝나지 않았으면 하고 바랐지. 헌터는 초조하게 그들에게 라면이 마음에 들었는지 물었고 천두원이 가장 먼저 물은 것은 그가 실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것이었어. 헌터는 그 질문에 혼란스러워했고 천두원은 라면이 너무 맛있어서 공짜로 먹기에는 아깝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헌터에게 원하는 것을 말하라고 재촉했고 만약 자신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라면 들어주겠다고 약속했어. 헌터 남기석은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천두원에게 자신처럼 강해지는 법을 가르쳐달라고 말했지. 천두원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그는 기석에게 자기가 스승도 아닌데 왜 가르쳐달라고 하냐고 물었지. 기석은 천두원이 자신이 만난 헌터 중 가장 강하다고 고백했어. 게다가 기석은 천두원이 마계에 정착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집을 지었던 거야. 기석은 자신이 주변에 있으면 좋은 점들을 지적하려고 했고 가장 눈에 띄는 장점은 요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었지. 사실 그는 천두원이 인간 세계에서 물건을 가져오는 배달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어. 기석은 A급으로 승급하기 위해 천두원에게 배우고 싶어서 매우 절박했지. 천두원은 기석에게 현상금 때문에 나리를 공격했는지 물었어. 헌터는 기계 생명체에게 이름이 생겼다는 사실에 놀랐고 천두원은 그의 귀에 속삭이며 나리가 코코넛 부족 출신이라는 흐름에 따르라고 말했지. 기석은 말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나리를 쫓았다고 언급했지만 현상금 때문은 절대 아니라고 천두원에게 장담했어. 기석은 헌터 승급 시험만 통과하면 다른 것은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의 간청을 들은 후 천두원은 그가 맛있는 식사를 만들어주기도 했으니 그를 돕기로 동의했어. 훈련을 시작하기 위해 그는 먼저 대련 시합으로 시작하자고 제안했어. 기석은 이 말을 듣고 기뻐했지만 나리가 끼어들며 기석과 대련하고 싶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그녀에게 방금 한 말에 자신감이 있는지 물었고 그녀는 무서운 것은 정신을 잃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사람이 천두원 자신이었다고 상기시켰어. 결의에 차서 그녀는 기석의 불을 꺼버릴 기회를 원했어. 천두원은 검은 바위를 가리키며 기석에게 그것을 부술 수 있는지 물었지. 그 바위는 흑철석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이아몬드보다 몇 배는 더 단단하다고 알려진 돌이야. 기석은 그 요청에 깜짝 놀랐고 그가 돌을 깰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변명을 늘어놓는 동안 나리가 그것을 산산조각 내고 대련을 하자고 요구했지. 다음 장면은 기석의 과거 이야기로 넘어가는데 그는 자연적으로 각성한 헌터였고 그 당시에는 영재로 여겨졌어. 그는 8살 때 능력을 각성했는데 보통 사람들이 10살이나 그 이상일 때 능력을 각성하는 것에 비하면 좀 이른 편이었지. 그는 성실했기 때문에 정말 빠른 속도로 성장할 수 있었고 20살이 되기 전에 B급 플러스에 도달했어. 모든 것이 너무나 완벽하게 진행되다가 20대 초반에 머리카락이 빠졌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의 정수리 머리숱이 급격히 줄었고 20대 중반이 되자 M자형 탈모가 진행되었지. 기석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약국을 방문하기 시작했어. 하지만 약사는 그에게 이식을 받으려는 시도를 포기하라고 말했어. 어차피 결국 빠질 것이기 때문이었지. 그는 한때 재능이 넘치는 잘생긴 청년이었지만 탈모 문제로 빛을 잃었어. 이 때문에 헌터로서의 성장도 완전히 멈췄는데 어느 날 한빛 연구소의 한 명도 박사가 주최하는 연구 프로그램을 보게 되었지. 그 의사는 희귀한 액체 물질을 실수로 머리 전체에 쏟았는데 놀랍게도 머리카락이 엄청나게 자랐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
보아하니 그는 거의 90살이지만 머리카락이 풍성했지. 이것이 기석의 주의를 끌었고 그는 소파에 누워 썩고 있던 자리에서 일어났어. 명도가 남은 액체 금속에 대해 묻자 그는 남은 액체 금속을 사용하여 기계 생명체를 만들고 큰 상에 도전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어. 기석은 의사가 인류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탈모 치료제를 만들 계획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타당한 분노를 터뜨렸지. 며칠 후 기석은 한빛 연구소에서 만든 기계 생명체가 마계로 탈출했다는 뉴스를 읽었어. 마계에는 법이 없었기 때문에 기석은 잠에서 깨어나 기계 생명체를 찾아내서 자신을 위해 간직하기로 결심했지. 그는 그곳의 모든 금속을 자기 머리에 부을 계획이었지만 지금은 마계에서 나리와 대련하며 두들겨 맞고 있었어. 기석은 나리가 자신보다 훨씬 강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 왜냐하면 나리에게 단 한 번의 타격도 가하지 못했기 때문이지. 천두원은 실망했고 기석에게 이 사실을 알려줬어. 하지만 기석은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었고 그는 자신의 스승에게 더 잘할 것이라고 장담했지. 나중에 천두원은 구에게서 얻은 붉은 나무에 대한 팁 덕분에 수납장을 완성했어. 구조차도 천두원의 창작물에 자랑스러워하며 그 수납장은 분명히 오래갈 것이라고 말했어. 모두가 각자의 일로 바쁜 동안 기석은 정말 열심히 훈련하고 있었지. 비록 나리의 손에 고통받고 있었지만 그는 전혀 창피함을 느끼지 않았어. 대신 그는 해방감을 느꼈지. 그는 가발을 벗었기 때문이라고 믿었어. 구는 기석의 불을 다루는 능력에 감탄했지만 아이 하나 이기지 못하는 것에 실망했지. 천두원은 구에게 나리는 그냥 아무 아이가 아니라고 말했고 그래서 포기하지 않으려는 그의 태도는 이해할 만했어. 그는 나리와의 또 다른 대련을 요청했지. 이번에는 칼날 모양의 불꽃으로 나리를 공격했어. 그는 나리에게 타격을 가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녀는 몸을 액체화시켜 기석을 놀라게 했지. 이것은 그를 경탄하게 만들었지만 동시에 나리의 공격에 완전히 노출되게 했어. 나리는 쉽게 인간 형태로 돌아와 그를 너무 세게 차서 근처 언덕에 부딪히게 만들었고 벽에는 눈에 띄는 균열이 생겼지. 나리는 더 이상 불이 무섭지 않다고 자신 있게 말했고 이것은 모두 천두원 덕분이었어. 부끄러움 속에 누워있는 동안 천두원은 자신이 B급으로서 한계에 도달했고 더 이상 자랑할 만한 기술이 없는지 궁금했지. 하지만 기석은 포기하지 않는 훌륭한 특성을 가지고 있었고 이 때문에 그는 흥분된 표정으로 다시 일어섰어. 그는 나리에게 한 판 더 하자고 요청했지만 갑자기 코피가 나는 것을 알아차렸고 천두원은 그에게 마계에서 며칠을 보냈는지 물었어. 기석은 마계에서 아흐레를 보냈다고 대답했고 천두원은 그가 현재 등급으로는 더 오래 머물면 죽을 것이기 때문에 인간 세계로 돌아가라고 제안했지. 기석은 더 머물고 싶었지만 천두원의 말에 동의했어. 천두원은 그에게 A급 헌터가 될 잠재력이 있다고 말하며 이를 통해 그가 계속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격려했지. 기석은 이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지만 그는 이미 6년 연속 A급 시험에 떨어졌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희망이 더 이상 없었어. 보아하니 같은 등급 시험에 3년 안에 통과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가망이 없다는 말이 있었는데 그가 이미 6번이나 실패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어. 천두원은 그의 만화홀이 아직 완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가 할 수 있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기석에게 돌아가면 반드시 마력을 정화하라고 당부했어. 기석은 천두원에게 조언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지. 잠시 후 기석은 돌아갈 준비를 했고 천두원에게 필요한 것이 더 있는지 물었어. 왜냐하면 그는 이미 라면이 다 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지. 천두원은 라면 외에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고 나리는 그에게 안전한 여행을 기원했어. 기석은 나리에게 계속 훈련하라고 격려하며 다음번에 맞붙을 때는 자신이 이길 것이라고 말했지. 떠나기 전에 기석은 천두원에게 자신의 가발을 받는지 물었지만 그는 보지 못했다고 대답했어. 더 이상 할 일이 없자. 그는 마침내 떠났고 그가 떠난 후 구는 천두원에게 기석이 그들을 배신할 위험성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켰어. 천두원은 구에게 기석이 어떻게 할 것 같은지 물었지. 그 역시 사람들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에 천두원은 기석이 더 강해지려는 그의 목표에 대해 장난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게다가 천두원은 그가 진실하다는 점을 마음에 들어 했어. 바로 그때 나리가 천두원에게 구를 이해할 수 있는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천두원은 나리를 집 안으로 데려가 그가 완성한 수납장을 보여주었지. 그는 자신의 창작물에 자랑스러워했지만 나리는 집이 좀 어둡다고 지적했어.
천두원은 그녀의 말에 동의하고 창문을 만들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결정했지. 그의 능력을 사용하여 그는 집의 창문 공간을 잘라내었고 나리는 매우 흥분했어. 나리는 밝은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천두원은 밤에도 어둡지 않도록 조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지. 천두원은 어둠 속에서 빛을 발하는 광석이라는 돌이 있는데 몇 개만 설치하면 주변이 밝아질 것이라고 말했어. 군은 천두원에게 광석을 찾으러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아냐고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보아하니 그것들은 화산 지역에서 발견될 수 있었는데 이 지역은 헌터들에게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로 여겨졌지. 군은 이 장소가 자신의 고향이라고 말했지만 그렇게 말하는 동안 그는 낙담해 보였어. 천두원은 이것을 보고 놀랐어. 집에 가는 것은 좋은 일이니 그가 기뻐할 거라고 예상했기 때문이지. 나리는 천두원에게 구가 무슨 말을 하는지 물었고 천두원은 그저 구가 무언가에 대해 화가 났다고 밝혔어. 구가 화산 지역에 대해 걱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두원은 혼자 갈 테니 두 사람은 집에 있어도 좋다고 말했지. 나리는 거절하며 불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했기 때문에 천두원과 함께 가야 한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소녀가 꽤 빨리 두려움을 극복한 것에 감명받았지. 천두원은 구에게 갈 의향이 있는지 물었어. 마지못해 그는 가겠다라고 대답했는데 그곳에 미처 처리하지 못한 일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들 모두 가기로 합의했으니 천두원은 화산 지역에서 사용할 장비를 구에게 만들어 주겠다고 밝혔어. 한편 맨드라고라 농장에서는 그들이 훔친 기석의 가발을 가지고 노느라 바빴지. 보아하니 화산 지역은 피부를 찢는 화산재, 단 한 번의 호흡만으로도 죽일 수 있는 농축된 마력, 그리고 유독 가스 때문에 대부분 기피되는 곳이었어. 그것이 또한 인간 세계에 거의 알려지지 않은 이유 중 하나였지. 하지만 팀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나리는 말 그대로 불장난을 하며 놀고 있었어. 구는 소녀가 왜 그렇게 이상하게 행동하는지 이해했는데 그것은 그녀가 기계 생명체이기 때문이었지. 하지만 그는 천두원이 무엇인지에 더 관심이 있었어. 천두원은 자신이 키메라 헌터라고 간단히 대답했지만 이것은 구를 놀라게 했어. 왜냐하면 그는 키메라 헌터들이 항상 인간의 형태를 하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천두원은 자신이 항상 그랬지만 재생되자마자 모습이 바뀌었다고 언급했어. 천두원은 구에게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괜찮은지 물었어. 그는 몬스터라서 헌터 주변이 그다지 편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이지. 구는 천두원에게 걱정할 것 없다고 안심시켰어. 그는 대화할 상대가 있는 것을 즐겼기 때문이야. 두 사람이 토론하는 동안 나리가 나타나 천두원과 달리 구의 말을 들을 수 없다고 불평했어. 천두원은 나리에게 구가 알고 싶었던 것은 그의 출신이었다고 말했지. 나리는 재빨리 끼어들며 자신이 원주민이라고 말했지만 구는 더 잘 알고 있었어. 그들은 뜨겁고 끓어오르는 땅을 계속 탐험했고 천두원은 용암 분출구 근처에서 발광석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 잠시 후 그들은 정상에 도착했고 눈앞에서 돌들을 볼 수 있었어. 하지만 그들은 멀리서 울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수컷 불두꺼비를 발견했어. 놀랍게도 그 앞에는 죽은 암컷 불두꺼비가 있었고 그래서 두꺼비가 울고 있었던 거야. 보아하니 암컷이 알을 옮기던 중에 죽었던 거지. 구는 오직 암컷만이 알을 옮길 수 있으며 이미 죽었기 때문에 모든 알도 죽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어. 게다가 분화구 내부의 온도는 알이 살아남기에는 너무 뜨거웠어. 예상대로 나리는 두꺼비에게 연민을 느꼈고 천두원은 개입하기로 결심했지. 천두원은 두꺼비를 향해 뛰어들었고 구는 두꺼비가 분명히 흥분 상태이니 가까이 가지 말라고 경고하려 했어. 예측대로 두꺼비는 불숨으로 천두원을 공격했지만 천두원은 손가락 하나로 그것을 막았지. 두꺼비가 알아차리기도 전에 천두원은 그에게 다가가 손가락 하나로 머리를 톡 쳤어. 알고 보니 천두원은 두꺼비의 머리를 쳤을 때 마비독을 사용했던 거야. 이것은 두꺼비의 움직임을 잃게 했지만 천두원은 독을 조금만 사용했기 때문에 두꺼비가 곧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지. 게다가 불두꺼비들은 독에 꽤 저항력이 있었어. 정상에서 나리는 천두원에게 괜찮냐고 소리쳤어. 천두원은 자신의 몸에 불두꺼비 세포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대답했지. 천두원은 죽은 두꺼비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겠지만 살아있는 것은 아직 구할 수 있다고 믿었어. 천두원은 알들을 모아 수컷 두꺼비의 등에 올려놓고 떨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었지. 수컷 두꺼비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자신이 이제 알들을 운반하고 있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 그것은 죽은 짝에게 다가가 작별 인사를 하고는 멀리 뛰어올랐지.
그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뛰어오르기 전에 불두꺼비는 뒤를 돌아 나리를 잠시 쳐다봤고 그녀는 두꺼비가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려 했다고 결론 내렸어. 두꺼비들과의 일이 끝났으니 천두원은 나리에게 내려와서 돌들을 가져가자고 말했어. 나리는 신나게 화산 구덩이에서 돌들을 집어들었지만 천두원은 떨어뜨리면 발을 다칠 것이니 조심하라고 경고했지. 나리는 킥킥거리며 돌이 자기 힘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농담조로 말했어. 군은 반면에 돌들을 옮기느라 애쓰고 있었고 그는 이것을 자신의 작은 몸 탓으로 돌렸지. 천두원은 그에게 돌들을 자신이 처리할 테니 가서 자기 일을 보라고 재촉했어. 천두원은 구가 친구들을 위해 선물까지 가져왔다고 믿었지만 군은 몬스터에게는 친구가 없다고 반박했지. 사실 그는 그들을 만날 계획이 아니라 그냥 선물을 두고 떠나려고 했을 뿐이야. 천두원은 구가 동족을 그리워하는 것에 감명받았는데 그것이 그를 매우 지적인 몬스터로 만들었지. 군은 반면에 그들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떠날 때 작별 인사를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스스로를 속였어. 천두원은 구에게 왜 무리를 떠났는지 물었지. 구는 자신의 지능이 깨어나면서 좋은 점도 있었고 나쁜 점도 있었다고 언급했어. 보아하니 구는 언어를 배우지 않았더라면 현재 자신을 파괴하고 있는 공허함을 결코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느꼈지. 구는 우월감과 외로움을 느꼈어. 누구와도 제대로 관계를 맺을 수 없었기 때문에 무리를 떠났던 거지. 사실 그의 무리는 그가 떠난 것을 모르지만 그는 그들을 탓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동족애라는 감각이 없었기 때문이야. 돌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나리는 갑자기 알을 우연히 발견했는데 그것은 분명히 몬스터 알이었지만 어떤 것인지는 전혀 몰랐지. 하지만 구가 들고 있던 돌을 떨어뜨려 거의 넘어질 뻔했을 때 알에 약간의 금이 갔어. 천두원은 새끼가 강하고 건강하게 자라려면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했지. 나리는 걱정하며 알이 익지 않도록 함께 가져가자고 제안했어. 구는 어떤 종류의 몬스터가 부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에 반대했어. 천두원은 반면에 완벽한 해결책을 생각하고 있었지. 그는 둥지로 완벽할 것이라고 믿는 장소가 있었고 게다가 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약간 궁금했어. 신중하게 고려한 후 천두원은 그들이 알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결정했어. 구는 그런 알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알을 두고 가야 한다고 계속 주장했어. 그러자 천두원은 그에게 죄책감 카드를 사용하며 애초에 왜 돌을 떨어뜨려 알을 깨뜨렸냐고 물었지. 구는 비난을 받아들였지만 천두원에게 그가 곧 내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나리가 다칠 수도 있다고 상기시켰어. 천두원은 구에게 자신이 있는 한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했어. 구는 그의 말을 고려하고 그들이 알을 집으로 가져가는 것에 동의했지. 그들 모두 알을 집으로 가져가기로 동의했기 때문에 천두원은 돌 채굴을 계속하자고 제안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일행은 집으로 돌아와 기석이 돌아온 것을 보았지. 천두원은 그 친구가 일찍 돌아온 것에 놀랐어. 기석은 천두원의 가방을 들어주겠다고 제안했고 천두원은 그가 강하다고 주장했으니 그에게 가방을 건네주기로 했지. 기석은 가방을 받았지만 마치 토르의 망치를 받은 것처럼 즉시 떨어뜨렸어. 바로 그때 천두원은 기석의 얼굴이 멍으로 뒤덮인 것을 보고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지. 화산 지역으로 돌아가서 구가 동족에게 준 선물은 그가 남겨둔 라면 봉지들이었어. 천두원은 기석이 어디선가 두들겨 맞았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이것은 그에게 충격이었어. 기석은 괴롭힘을 당할 타입의 남자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지. 기석은 나리가 보통 나를 때려요 라고 말하며 자신의 기운을 깎아내리는 순간들을 방어하려 했지만 천두원은 그 친구가 실제로 그것을 자랑스러워한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어. 천두원의 질문을 피하기 위해 기석은 그들을 위해 음식을 준비해야 한다며 도망쳤지. 몇 분 후 나리는 천두원이 돌을 작업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물었어. 천두원은 돌을 자르고 모양을 만들어 램프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나리에게 광석들을 천장에 매달 것이며 멋지게 나올 것이라고 장담했어. 나리는 천두원이 똑똑한 사람이고 또 이를 자세히 설명해 준다는 사실을 칭찬했지. 게다가 나리는 천두원이 자기 아버지처럼 마음씨 착한 사람이라고 믿었어. 천두원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녀에게 코코넛 부족에 있는 아빠에 대해 이야기하는 거냐고 물었지. 나리는 그렇다고 말하며 장단을 맞추려 했어. 얼마 지나지 않아. 구와 맨드라고라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가 자기 영역을 침범했다고 믿었기 때문이야.
나중에 기석은 그의 특별 요리 중 하나인 유부초밥을 완성했어. 그는 요리를 내놓고 일행에게 먹으라고 권했지. 천두원은 음식에 관심이 있었지만 기석에게 그의 얼굴에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고 싶다고 말했어. 기석은 승급 시험을 신청하러 헌터 협회에 갔다가 A급 헌터 몇 명을 마주쳤는데 그들이 7년 연속으로 떨어진다고 놀려서 결국 싸움으로 이어졌다고 말했지. 그가 이야기를 끝내기도 전에 일행은 음식을 다 먹고 더 달라고 하고 있었어. 기석은 헌터들이 자신을 완전한 실패자라며 어슬렁거리지 말라고 했다고 말했지. 기석은 그들이 계속해서 자신의 머리카락에 대해 놀렸고 그래서 그들의 도발에 넘어가 결국 싸우게 되었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그에게 완전히 대머리인지 아니면 머리를 민 것인지 물었지. 보아하니 그의 탈모는 아무도 해결책을 찾지 못한 의학적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어. 천두원은 그에게 다음 승급 시험이 언제인지 물었고 기석은 90일 후라고 대답했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천두원은 이제 특별 훈련에 돌입할 시간이라고 제안했지. 기석은 훈련에 열의를 보이며 천두원이 시키는 것은 무엇이든 하겠다고 장담했어. 천두원은 그가 가장 먼저 할 일은 나리에게서 설거지를 넘겨받는 것이라고 말하며 그를 충격에 빠뜨렸지. 기석은 아직도 설거지 때문에 울고 있었는데 천두원은 그에게 남은 광석들에 묻은 화산재를 제거하기 위해 씻어야 한다고 말했어. 기석은 이 말에 충격을 받고 천두원에게 특별 훈련에 대해 언급했던 것을 상기시켰지. 천두원은 그에게 남은 인생을 쓰레기처럼 살고 싶다면 훈련을 무시해도 좋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나리에게 돌아서서 소화를 돕기 위해 낚시를 가야 한다고 말했어. 나리는 이것에 대해 신이 났고 기석은 반면에 천두원이 불평하는 대신 설거지를 하라고 한 데에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 기석은 B급까지 정말 열심히 노력한 남자였기 때문에 설거지에 착수했어. 기석은 자신이 가진 모든 좋은 자질에 대해 자랑하며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 기석은 나리와 천두원을 쫓아가 강가에서 그들과 합류했고 나리와 천두원은 물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 기석은 설거지를 하느라 바빴지만 물고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었어. 보아하니 그의 힘의 유형은 수중 동물들을 다루기 어렵게 만들었지. 천두원은 기석에게 완전히 실망했고 그의 만에도 쓸모가 있다라고 말했어. 그는 그에게 만화로 방패를 치라고 말했고 기석은 항상 노력했지만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 이 말을 듣고 천두원은 광석을 집어들고 기석에게 그것을 들고 있으라고 말했어. 기석은 갑자기 광석을 들라는 요청에 놀랐지만 바로 그때 돌이 그의 팔에서 떨어졌지. 그때서야 그는 그 돌이 기본적으로 마력의 핵심이며 그것을 잡는 데 충분한 힘을 쏟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 천두원은 기석이 옳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어떤 광석들은 응축된 마력을 포함하고 있으며 마계의 마력은 정제되지 않은 원초적인 힘이기 때문이야. 천두원은 힘을 제대로 사용하기 전에 정제된 만화를 사용해서 그것을 밀어내야 한다고 설명했어. 천두원은 기석에게 몸에 만화가 많지만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이 미숙할 뿐이라고 알려줬지. 천두원은 그의 가슴 한 지점을 누르고 몸의 길이 열렸는지 물었어. 천두원이 말한 대로 기석은 만화가 자신을 통해 솟구치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천두원은 그가 방금 연기를 따르라고 재촉했지. 천두원은 그에게 광석을 들어 올리려고 하면서 만화에 집중하라고 말했어. 기석은 지시대로 했지. 돌과 잠시 씨름한 후 그는 마침내 그것을 들어 올릴 수 있었어. 기석은 설거지를 하고 돌을 씻는 것이 모두 천두원의 계획의 일부였다는 것에 감명받았지. 기석이 기쁘게 그것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천두원은 그에게 계속해서 만화를 집중하면서 설거지도 돌보라고 말했어. 전체 상황에 흥분한 기석은 천두원에게 자신이 언급한 모든 것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장담했어. 천두원도 그의 결단력과 순수한 의지에 감명받았지. 왜냐하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천두원은 기석이 그것을 할 수 있다고 확신했기 때문이야. 그날 밤 천두원은 천장에 광석을 매달았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자는 동안 그것은 좋은 램프가 되었지. 군은 낮에 일찍 잠들어서 몸에 잠이라는 게 다시는 없었기 때문에 알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존재였어. 갑자기 그는 나리가 좀비처럼 잠에서 일어나 집 밖으로 걸어나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았지. 놀랍게도 나리는 옷이 더러워서 처리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어. 천두원과 군은 멀리서 왜 그 소녀가 한밤중에 빨래를 하는지 궁금해하며 서 있었지. 군은 그녀가 소녀이고 다른 옷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했다고 믿었어. 잠시 후 나리는 빨래를 다 해서 이제 깨끗해졌다는 행복감에 물 밖으로 걸어 나왔지.
그녀는 자신의 작은 승리를 축하하고 있었는데 천두원이 신선한 공기를 쐬러 나온 척하며 밖으로 나왔어. 나리가 그에게 밖에서 뭐 하냐고 물었을 때 그는 구와 함께 산책 중이라고 주장했지. 천두원은 그녀에게도 산책 중이냐고 물었고 그녀는 긴장하며 그렇다고 대답했어. 천두원은 나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고 그녀의 허리에 벨트와 꽃을 달아주었지. 나리는 새로운 장식이 자신을 멋져 보이게 해서 마음에 들어 했어. 갑자기 숲에서 뭔가 거슬리는 소리가 들렸고 이것이 나리를 놀라게 했지. 하지만 천두원은 그냥 메뚜기일 뿐이니 걱정할 것 없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어.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 천두원은 나리에게 옷이나 신발처럼 더 필요한 것이 있는지 물었어. 나리는 천두원이 이미 준 것들에 만족한다고 말했지. 나중에 천두원은 신발도 없이 멋진 옷을 입고 마계 밖으로 나섰어. 그는 나리 때문에 쇼핑을 하려고 했고 행인들은 천두원을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쳐다봤지. 천두원은 나리 몸에 추적장치가 내장되어 있고 트라우마도 겪고 있어서 마계 밖으로 데리고 나올 수가 없었어. 천두원은 아이 옷 때문에 인간 세계에 오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지. 그가 옷가게를 찾으며 서성이고 있을 때 허름한 차림의 아이가 다가와서 10,000원의 옷가게를 찾아주겠다고 장담했어. 그가 보기에 천두원은 이 근처 사람이 아니었으니까. 그는 가게로 안내해주겠다고 장담했지. 천두원은 돈을 낼 의향이 있었지만 그 친구에게 잔돈이 없어서 잔돈이 생기면 지불하겠다고 말했어. 그 아이는 헌터가 10,000원짜리 한 장 없다는 사실에 감명받지 못했고 천두원을 사기당한 신참이라고 생각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천두원에게 따라오라고 했어. 그가 옷 살 돈은 있어 보였거든. 그들이 거리를 걸어가는 동안 그는 자신을 오방수라고 소개했고 천두원은 주위에 배치된 경찰 순찰차를 보고 이제 빈민가가 안전해졌다고 믿었지. 방수는 천두원이 아무 장비 없이 게이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각성한 지 얼마 안 됐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어. 방수에게는 천두원이 다른 강한 놈들에게 강탈당했다고 믿었지만 그는 천두원에게 포기하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었어. 천두원은 그 아이가 나이에 비해 현명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자신이 17살이라 아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 갑자기 그들은 앞에 있는 불량배들을 발견했고 봉수는 천두원에게 그 구역은 가장 위험한 빈민가이니 무슨 일이 있어도 피하라고 말했어. 보아하니 우주파는 원래 11구역에 있었지만 13구역까지 영역을 확장했어. 봉수는 경찰도 더 이상 그곳에 가지 않는다고 말했지. 그리고 이때 봉수는 그들이 사실 12구역에 서 있다는 것을 밝혔어. 이것은 천두원을 걱정하게 만들었고 그는 자신이 살았던 13구역의 고아원이 아직도 그곳에 있는지 궁금해했지. 한편 아동복 가게 안에서 주인은 빈민가 안에 아동복 가게를 연 자신의 결정을 이미 후회하고 있었고 사업 전환을 생각하고 있었어. 천두원이 가게에 들어서자 봉숙과 가게 주인 박씨의 웃기는 실랑이 끝에 그는 그녀에게 천두원이 옷을 사러 왔다고 말했지. 박씨는 화를 내며 봉숙의 뺨을 잡고 돈 없는 헌터들을 자기 가게로 데려오는 것을 그만두라고 말했어. 왜냐하면 이미 빚진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야. 박씨는 천두원의 옷차림 때문에 이미 그를 무시했지. 보아하니 그녀가 방수에게 불쌍한 헌터들을 가게로 데려오라고 말했던 사람이었어. 그들이 그녀의 죽은 오빠를 떠올리게 했기 때문이야. 박씨는 이것을 인정했지만 계속 돕다가는 결국 파산할 것이라고 말했어. 두 사람이 부부처럼 바쁘게 다투는 동안 천두원은 방 안의 옷들을 확인하고 있었지. 바로 그때 천두원이 끼어들며 옷을 사고 싶다고 말하고는 1,000,000원짜리 지폐를 꺼내며 이것이 자신이 가진 전부라고 말했어. 이것을 보자마자 그들의 태도가 바뀌었어. 박 씨는 좋은 가게 주인처럼 행동하기 시작했고 봉선은 그를 위해 간식 접시와 음료수를 가져왔지. 박 씨는 가게에 있는 모든 옷을 마케팅하기 시작했어. 천두원은 가게 주인에게 중년 소녀와 자신을 위한 옷이 필요하다고 말했지. 박 씨는 이 말을 듣고 기뻐하며 가게로 뛰어들어가 자신이 가진 아름다운 옷들을 꺼내기 시작했어. 하루가 끝날 무렵 천두원은 가게에서 살 수 있는 모든 옷을 사들였고 가게 주인은 자신의 하루가 이대로 계속되기를 바랐어. 모든 것을 포장한 후 그녀는 배달을 제안했지만 천두원은 혼자서도 들 수 있다고 그녀를 안심시켰지. 천두원은 봉숙에게 100,000원을 꺼내주며 그에게 또 다른 부탁이 있다고 말했어. 가게를 나온 후 봉숙은 그가 요청했던 여관으로 천두원을 안내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어. 그는 근처에 경찰서가 있고 주인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여관이 안전하다고 그를 안심시켰지. 이 말을 듣고
천두원은 봉수에게 밖에서 기다리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어. 봉수는 가게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며 밖에 서 있었지. 그는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천두원이 10만 원을 주었고 옷도 사주었기 때문이야. 그는 천두원이 아이들을 유인해서 납치하는 사람들 중 하나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도망칠지 말지 선택의 기로에 놓였지. 동시에 그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천두원이 사실 좋은 사람일지도 모른다고 깨달았어. 잠시 후 천두원이 밖으로 돌아와서 봉수가 주인이 친절하다는 말이 맞았다고 말했지. 갑자기 그는 봉수에게 열쇠를 건네며 그가 길거리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그가 거기서 살 수 있도록 1년치 월세를 미리 냈고 게다가 식사비도 냈지. 천두원은 봉수에게 제대로 먹어야 한다고 말했고 모든 것을 정리한 후 봉수에게 떠난다고 말했어. 천두원이 마계로 돌아가기 위해 게이트에 막 들어가려던 참에 봉숙은 그에게 다른 속셈이 있는지 물어볼 수밖에 없었어. 왜냐하면 그날 처음 만났기 때문이야. 봉수는 천두원이 자신을 위해 그 모든 좋은 일을 해줬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고 천두원은 그 모든 일을 한 것이 기본적으로 예전의 일들을 떠올리게 했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비록 오래전 일이지만 자신도 한때 봉선 같았다고 말했어. 이 말과 함께 천두원은 마계로 들어섰고 그가 돌아왔을 때 나리는 이미 걱정하고 있었어. 천두원이 아무 말 없이 나갔기 때문이지. 천두원은 나리에게 선물을 사러 나갔었다고 말했어. 그는 그녀에게 가방을 던져주었고 그 안에는 기본적으로 예쁜 옷들로 가득 차 있었지. 나리는 천두원이 사준 예쁜 옷들에 매우 신이 났고 그는 그녀에게 옷을 집으로 가져가 입어보라고 권했어. 놀라운 사실이 밝혀졌는데 천두원이 인간 세계에 갈 때 빌려 입었던 옷은 기석의 것이었고 그는 그에게 아무것도 사주지 않았던 거야. 나중에 돌아와서 천두원은 옷을 개고 있었고 나리는 몇 벌을 입어보고 있었지. 천두원은 나리가 자신이 사준 옷에 신나하는 모습과 그걸 입고 귀여워 보이는 모습에 기뻤어. 몇 벌 입어본 후 그녀는 마침내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골랐는데 가운데에 병아리 그림이 있는 옷이었고 그녀는 그게 굿처럼 생겼다고 주장했지. 굿은 자신이 천 위에 그려진 멍청한 닭 그림과 비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어. 천두원은 그녀에게 남은 옷들을 직접 개어볼 기회를 주었고 그녀는 기쁘게 받아들였지. 굿은 천두원이 가져온 모든 옷을 놓을 공간이 집에 없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이것에 대해 생각해왔다며 그의 해결책은 집을 확장해서 옷방을 만들고 붙박이장을 설치하는 것이라고 말했지. 굿은 이를 위해 나무를 베어야 할까봐 걱정했지만 천두원은 그들을 도와줄 완벽한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 바로 그때 그는 기석을 소환하며 그에게 또 다른 특별 훈련이 있다고 말했지. 기석은 부름을 받고 기뻐하며 천두원에게 자신의 훈련복을 세탁했다고 알렸는데 여기서 그는 천두원의 낡은 옷을 말하는 것이었어. 기석은 그것이 독에 젖어 있었고 그걸 몰랐기 때문에 만지기만 해도 거의 죽을 뻔했다고 말했지. 기석은 천두원이 더 강해지기 위해 훈련하려고 일부러 옷에 독을 남겨두었다고 믿었어. 기석은 몰랐지만 천두원은 그냥 씻기 귀찮았을 뿐이었고 갑자기 기석에게 입어도 좋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기석에게 그것이 완벽한 훈련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완벽한 카드를 사용했지. 그는 그에게 그것을 입고 가서 나무를 좀 베어오라고 말했어. 선동가인 구가 끼어들며 자신이 그를 위해 나무를 골라주겠다고 말했지. 기석은 그 옷을 입기만 해도 죽을지도 모르는데 천두원이 나무를 베어오라고 하니 더 힘들어져서 즉시 걱정이 되었어. 갑자기 나리가 집안에서 아래 뭔가 이상이 생겼다고 소리쳤지. 일행은 집 안으로 들어갔고 천두원은 움직임이 격해지는 것으로 보아 알이 곧 부화할 것이라고 믿었어. 기석은 알에서 재앙급 몬스터가 나올까봐 걱정했지만 나리는 귀여운 몬스터가 태어날 것이라며 동의하지 않았어. 두 사람이 다투는 동안 알이 부화하기 시작했고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아주 날카로운 발톱이었지. 일행은 호기심을 유지하며 알 전체가 부화하여 안에 생물이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어. 하지만 나리와 기석은 완전히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그 생물은 그들이 전에 본 적이 없는 것이었기 때문이야. 몸은 뱀 같았고 발은 새의 발처럼 보였지. 그 생물은 지체 없이 테이블에서 기석의 얼굴로 뛰어내렸고 그는 공포에 질려 거의 죽을 뻔했어. 나중에 기석은 스승의 요청대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지. 군은 그의 머리 위에 앉아 감독하고 있었고 나무를 베는 동안 기석은 옷에 묻어있는 독 때문에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기석은 천두원이 그 빌어먹을 옷을 입고 완벽하게 걸어 다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 천두원은 반면에 옷을 갠 후 좋은 시간을 보냈을 뿐이야. 나리가 손에 그 생물을 들고 나타나 천두원에게 순종적이고 착한 생물인 것 같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그 생물이 자신의 목숨을 구해준 사람이 나리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나리에게 충성한다고 믿었지. 하지만 그 이름을 무엇으로 지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아 있었어. 천두원은 뱀의 일부이기 때문에 사사라고 이름 짓자고 제안했지. 나리는 아직 천두원과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는데 사사가 뛰어내려 숲으로 달려갔어. 천두원은 두 사람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을 보고 기뻤는데 이것은 가족에게 좋은 징조였지. 천두원은 구에게 사사 같은 생물은 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구도 같은 말을 했어. 이것은 아마도 희귀종이라는 뜻이었지. 하지만 구는 그 몬스터가 화산 지역 출신이라는 것은 확실히 알고 있었고 이 때문에 맨드라고라들을 주시해야 했어. 보아하니 화산 지대의 몬스터들은 식물 타입 종을 진미로 여겼지. 기본적으로 그 지역에는 식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이는 모든 식물을 우적우적 씹어 먹었어. 게다가 그들은 강한 마력으로 가득 찬 식물을 좋아했어. 이 때문에 구는 그 몬스터가 맨드라고라들을 파내서 먹으려고 할 것이라고 확신했지. 구가 예측한 대로 그 몬스터는 이미 맨드라고라 밭으로 가서 그들 사이에 팽팽한 대치 상태가 벌어졌어. 나리는 그들을 말리고 싶었지만 천두원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말했어. 그는 그들이 몬스터이고 서로의 차이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 번은 맞붙어야 한다고 믿었지. 사사는 아직 꽤 어렸기 때문에 천두원은 그것이 식물들에게 큰 위험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어. 바로 그때 사사는 가장 작은 맨드라고라를 노렸지만 가장 큰 것이 그것을 막았지. 맨드라고라는 즉시 방어태세에 들어갔다가 방역태세로 전환했고 예상대로 두 번째 맨드라고라가 방역을 시작했어. 하지만 사사는 웃는 것처럼 보이면서 꼬리로 공격을 막았지. 하지만 세 번째 맨드라고라는 이미 그 기회를 이용해 사색에 접근했어. 결국 맨드라고라들이 사사를 때렸고 사사는 울기 시작했지. 사사는 결국 도망쳤고 천두원은 맨드라고라들이 싸움의 첫 라운드 승자라고 말했어. 쇼가 끝났으니 천두원은 이제 하던 일로 돌아갈 시간이라고 제안했지. 이틀 후 기석은 집 확장을 완료했어. 기석은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그 옷을 기쁘게 버렸지. 그는 자신이 잘했는지 궁금해했지만 천두원이 나타나 예상보다 더 잘했다고 칭찬했어. 나리도 집에서 꽃향기가 나서 감명을 받았는데 이것은 구가 건물을 위해 향기로운 나무를 골라준 덕분이었지. 천두원은 거기에 보관된 모든 옷에서도 좋은 향기가 날 것이라고 확신했어. 기석은 천두원이 새로운 몬스터에게 사사라는 이름을 지어준 것을 알고 더 좋은 이름을 제안했어. 천두원은 그에게 제안한 이름을 밝히라고 말했고 그는 결국 뱀병아리라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멍청한 이름을 골랐지. 나리는 자신의 이름을 제안했지만 그것도 쓰레기 같았어. 구는 대화에 끼고 싶었고 천두원은 그에게 전에 이름이 있었다고 주장했으니 진짜 이름을 물어보기로 했어. 구는 자신의 진짜 이름이 로키 마운틴 후프라고 밝혔는데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의 정체성을 표현하는 것이었지. 천두원은 실망하며 한숨을 쉬었어. 그는 멍청이들과 함께 살고 있었거든. 더 나은 이름을 생각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그룹은 그냥 사사로 정했어. 집 확장이 끝났으니 구는 천두원에게 다음 계획이 무엇인지 물었지. 천두원은 인간 세계에 있을 때 생각했던 것을 밝혔어. 그는 몬스터들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 집 주위에 튼튼한 울타리를 만들자고 제안했지. 그가 없을 때조차도 말이야. 기석은 집을 쳐다보며 제정신인 사람이나 몬스터가 그 무서운 집에 접근하려고 할지 의심했어. 천두원은 사람들을 막으려고 하니 S급 몬스터나 떠돌이, 헌터들이 나타날지도 모른다고 말했지. 구는 짙은 마력을 가진 재료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고 이것을 얻으려면 해안 지역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했어. 보아하니 거기에는 흑석보다도 더 단단한 노란색 석영이 있었어. 천두원은 거기에 광석까지 붙이면 울타리가 얼마나 아름다울지 이미 상상하고 있었지. 나리와 구는 해안 지역으로 가는 것에 신이 났지만 기석은 그것에 대해 악몽을 꾸고 있었어. 기석은 죽을 만큼 무서웠지만 바로 그때 코피가 났고 이것은 그가 인간 세계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지. 기석은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없었어. 왜냐하면 그것이 딱 맞는 시간에 일어났기 때문이야. 기석은 즉시 천두원에게 마력 치료제를 구하러 가야 한다고 말했고 천두원은 동의했지.
그는 그들이 늦게 돌아올 경우를 대비해서 맨드라고라들을 돌보라고 말했어. 기석은 천두원에게 해안 지역은 A급 헌터 이하에게는 위험한 곳이니 조심하라고 말했지. 기본적으로 그 지역은 두 마리의 재앙급 몬스터에 의해 지배되고 있었어. 천두원이 이 말을 처음 들었고 기석은 보고서에 따르면 그들은 오래전에 연구소를 탈출한 키메라 헌터들이라고 설명했지. 보아하니 그들은 새의 머리를 가졌지만 몸은 인간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어. 한편 일부 헌터들은 실질적으로 그 재앙급 몬스터들과 맞서 싸우고 있었지. 그들은 직접적인 추적 공격을 성공시켰고 몬스터들은 반대 방향으로 몸을 돌렸어. 그들은 그것이 도망치고 있다고 믿고 추격하자고 제안했어. 하지만 그들 중 한 명은 몬스터들이 자신들의 은신처에 도착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지. 헌터들은 60년이 지났는데도 몬스터들이 아직 죽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어. 그들은 키메라들이 완전히 몬스터로 변했다고 믿었고 헌터들은 몬스터들이 키메라 헌터 창조와 함께 온 위대한 업적을 더럽히는 것을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지. 갑자기 그들은 몬스터가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해 똑바로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팀장은 부하들에게 다가오는 공격에 대비해 방어막을 치라고 명령했지. 하지만 그들의 방어막은 몬스터에 대해 별 효과가 없었고 단 한 방에 산산조각 났어. 이때서야 그들은 자신들이 몬스터의 힘을 잘못 판단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지. 몬스터는 다시 그들에게 다가와 그들을 끝장내려던 참이었어. 그때 나리가 현장에 나타나 몬스터를 주먹으로 치면서 자기 덩치에 맞는 사람을 골라 싸우라고 말했지. 몬스터는 나리가 키메라라는 것을 알아차리고 상황을 재평가하기 위해 뒤로 물러섰어. 나리는 천두원에게 몬스터가 헌터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지만 천두원은 사실 그 반대라고 생각했지. 바로 그때 헌터들은 기계 키메라가 근처에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이때서야 천두원은 나리 몸에 아직 추적 장치가 내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지. 게다가 천두원은 그 세대까리 친구를 아는 것 같았어. 천두원은 그에게 소리치며 그들이 룸메이트였다고 상기시켰지만 그의 꼬리표 번호는 기억나지 않는 것 같았지. 천두원이 세대까리와 이야기하는 동안 헌터들은 후퇴해서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 최선이라고 제안했어. 하지만 그들은 더 강해져서 돌아올 계획이었고 이 말을 듣는 순간 천두원은 그들이 골칫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지. 망설임 없이 그는 자신과 세대까리가 상황을 처리하자고 제안했어. 알고 보니 그 새는 정말로 그의 룸메이트 33호였어. 33호도 천두원에게서 나는 냄새를 알아채고 그가 17호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지. 66년 전 TDA 연구소 근처 숲에서 33호는 어린 소녀를 등에 업고 연구소를 탈출하려 했어. 보아하니 그 어린 소녀의 이름은 그때 지아였고 33호는 둘 다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어. 그들이 숲을 달려가는 동안 갑자기 어린 천두원과 마주쳤고 그는 33회에 그의 부작용과 그것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그에게 3일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폭발 주문이 발동하여 그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여전히 그에게 나쁜 결말이 될 것이라고 말했어. 하지만 천두원은 그의 여동생 지아는 아직 처형 예정이 아니라고 말했어. 천두원은 33호에게 연구소에 남아서 부작용 억제제를 받으면 하루라도 더 오래 살 수 있다고 제안했지. 그러자 33호는 천두원에게 너는 나머지 우리들처럼 부작용이 없으니 우리 기분을 절대 모를 거라고 말했어. 33호는 여동생을 눕히고 천두원에게 자신이 신경 쓰는 것은 오직 자유롭게 사는 것이라고 말했어. 그리고 이것을 얻기 위해 그는 길을 비키게 하려고 천두원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지. 바로 그때 천두원이 그를 위해 마계로 가는 게이트를 열었고 33호는 충격을 받았어. 왜냐하면 그가 게이트 스톤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이야. 기본적으로 그들은 마계로 들어가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 인간 세포가 마력에 중독되거나 몬스터 세포가 마력을 흡수하여 활성화되는 것이었지. 천두원은 33회에 마계가 그에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알려줬어. 그가 죽을 때까지 자유롭게 살고 싶어 했으니까. 기본적으로 그들이 마계로 건너가면 연구소의 폭발 주문은 발동되지 않을 것이었지. 33호는 천두원에게 마계에서 살아남을 방법이 있는지 물었고 그는 마력을 충분히 모아 인간의 몸과 마음을 마력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현재 그의 능력으로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고 인정했지만
미래는 불확실하다고 확신했지. 33호는 천두원이 왜 그들을 돕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도움을 받겠다고 말했어. 마계에 들어가기 전에 33호는 그들이 4년 동안 룸메이트였지만 아직 서로의 이름을 모른다고 말했지. 이때 33호는 마침내 자신의 이름이 유범이라고 밝혔어. 현재 천두원은 헌터들의 기억을 지우기 위해 정신제어 상태에 빠뜨렸고 그것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을 깨닫자 그들을 놓아주었어. 보아하니 천두원은 망각초의 세포를 몸에 이식받았고 이것이 최면과 기억 상실을 유발했지. 유범은 천두원이 부작용을 보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의 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주입되었는지 믿을 수 없었어. 천두원은 그 친구에게 자기가 떠난 후에 많은 일이 있었다고 알려줬어. 나리는 천두원의 옷을 끌며 그들이 원주민 놀이를 하고 있으니 유범을 어디서 아는지 물었지. 천두원은 나리에게 유범이 참새 부족 출신이라고 말했고 유범 자신도 충격을 받았어. 천두원은 심지어 나리를 놀리며 참새 부족과 코코넛 부족이 동맹인지 물어보며 더 재미있게 만들었지. 나리는 재빨리 그들이 사실 동맹이라고 대답했어. 두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동안 유범은 완전히 혼란스러워했지. 바로 그때 나리가 머리를 숙여 천두원에게 사과하며 그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공격했다고 말했어. 나리는 즉시 배고픔에 대해 불평하기 시작했고 천두원은 유범에게 집에 음식이 있는지 물었지. 유범은 자기 눈앞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에 여전히 혼란스러웠어. 왜냐하면 그는 천두원이 딸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야. 잠시 후 유범은 일행을 자기 집으로 데려갔는데 그 집은 진짜 새 둥지처럼 지어져 있었지. 천두원은 유범을 칭찬하며 그가 집을 정말 잘 지었다고 말했어. 유범은 자신이 만든 구운 조개 한 접시를 내놓았는데 거기에는 악마의 버터넛까지 첨가했지. 보기만 해도 이미 맛있어 보였고 구와 나리가 맛보는 순간 그들은 음식 천국에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어. 천두원조차도 유범이 첨가한 붉은 이끼까지 포함해서 음식이 정말 맛있다고 인정했지. 유범은 붉은 이끼가 만능 조미료라고 언급하며 자신의 요리에 자부심을 가졌어. 유범이 천천히 먹으라고 막 말하려던 참에 나리가 더 달라고 소리치는 것을 들었어. 유범은 재료가 다 떨어져서 심장마비로 거의 쓰러질 뻔했지. 나리가 음식을 너무 즐겼기 때문에 그녀는 유범이 다시 그 요리를 만들 수 있도록 조개를 잡으러 가겠다고 제안했어. 유범은 그녀가 조개를 잡는 것이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말했지만 나리는 마음껏 먹고 싶어서 최대한 많이 잡겠다고 약속하며 달려갔지. 아이들이 떠난 동안 어른들은 그의 출발 이후의 뒤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남겨졌어. 유범은 천두원이 몸 안의 불멸세포 덕분에 실제로 살아 돌아왔다는 말을 듣고 감명을 받았지. 유범은 천두원에게 연구소로 돌아갈 계획이 있는지 물었어. 천두원은 가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좋은 삶을 살고 있으니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고백했지. 천두원은 유범에게 복수할 계획이 있는지 물었어. 유범은 천두원의 몸에 있던 주문은 그가 살아 돌아온 후에 사라졌을지 모르지만 자신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지. 자신들에게는 아직 몸에 폭발 주문이 남아 있었어. 유범은 인간 세계로 돌아가는 순간 폭발할 것이라고 확신했지. 천두원은 유범이 날개를 조종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지만 그의 머리에 대해 물었고 그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적이 있는지 물었어. 유범은 사실 다시 바꿀 수 있지만 일부러 그대로 두고 있다고 말했지. 보아하니 그의 여동생의 얼굴이 변했고 만약 그가 정상적으로 보이면 여동생이 분명히 기분 나빠할 것이기 때문이야. 바로 그때 천두원은 유범에게 섬세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은 그가 살 날이 한 달밖에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여부였어. 유범은 이것에 놀라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유범은 처음 마계에 도착했을 때 힘들었고 살아남기 위해 만화를 모아야 했다고 인정했지. 나중에 그는 자신의 만화와 마력이 같은 수준이라고 느꼈고 이 때문에 유범은 오랫동안 평화로웠어. 하지만 얼마 전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 지하에 만화홀이 엉켜서 그녀의 마력이 폭주하기 시작했지. 유범은 억지로 열려고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의 만화홀도 손상되었다고 말했어. 유범은 그럭저럭 버티고 있었지만 지아는 수면 독이 든 과일을 먹는 것을 선호해서 잠을 자고 있었지. 천두원은 지아가 자신의 시스템을 파괴하는 마력을 늦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것을 알아차렸어. 바로 그때 천두원은 맨드라고라로 만들 수 있는 만화홀을 치유하는 물약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지. 천두원은 유범이 이것을 몰랐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다고 생각했어.
한편 지아는 자신이 숨어있는 동굴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 유범은 자신과 지아가 살 수 있다는 것을 알고는 궁극적으로 충격을 받았지. 천두원은 유범의 무지를 탓하지 않았어. 왜냐하면 그 자신도 15살 때부터 연구소에서 약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았기 때문이야. 천두원은 그에게 필요한 것은 맨드라고라의 남은 뿌리를 주입한 마나홀에서 정제된 물을 마시는 것뿐이라고 말했지. 천두원은 항상 남은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것들은 사실 지하에서 마력을 흡수하여 새로운 개체로 싹트고 심지어 더 많이 번식했어. 그것은 기본적으로 그 자체로 활력의 원천이었지. 이 때문에 남은 뿌리로 만든 정제수는 마나홀 재생에 놀라운 효과를 보였어. 천두원은 그것이 자신에게 유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실제로 맨드라고라를 키우고 있다는 것에 감사했어. 천두원은 유범에게 자신이 일부를 가지러 가겠다고 말했지. 유범은 천두원이 정제수를 얻기 위해 인간 세계로 가겠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천두원은 유범이 저주 때문에 갈 수 없다는 명백한 사실을 지적했고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한다고 했지. 하지만 그는 유범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나리와 굴을 잘 지켜보라고 당부했어. 정제수를 만들 연금술사가 대가를 요구할 것이기 때문이야. 천두원은 유범에게 돈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는 없다고 대답했지. 하지만 그는 헌터들에게서 수집한 다른 물건들을 잔뜩 가지고 있었어. 천두원은 그 물건들을 받고 그것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에 충분할 것이라고 유범을 안심시켰지. 천두원은 인간 세계로 가서 봉수를 만나 연금술사가 필요하다고 말했어. 고맙게도 봉수는 존경받는 가이드가 되었고 그는 천두원에게 빈민가의 문을 연 연금술 지점에 대해 알려주었지. 그는 그곳이 그들이 필요한 것을 찾을 수 있는 최선의 기회이기 때문에 천두원을 그곳으로 안내할 계획이었어. 천두원은 봉숙이 팔과 다리에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는 것을 보고 왜 그런지 물었지. 봉숙은 천두원처럼 강해지기 위해 체력을 기르고 있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이 말을 듣고 놀랐고 봉숙은 천두원이 맨몸으로 마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가 대단한 헌터라는 것을 이미 알아차렸다고 말했어. 잠시 후 그들은 연금술 가게에 도착했고 봉수는 천두원에게 얼마 전에 새로운 지점장이 왔는데 정말 실력이 좋다고 말했지. 그의 기술 외에도 그는 좋은 인성을 가지고 있었어. 바로 그때 그들은 멀리서 사채업자에게서 전화를 받고 있는 그 매니저를 발견했지. 봉수는 그 매니저가 원래 골드시티 지점에서 20년 동안 일했지만 강등되어 빈민가로 정은되었고 게다가 월급도 삭감되었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그 친구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명백히 강등되었다고 믿었어. 봉서는 그가 들은 바로는 그의 상사 중 한 명이 빈민가로 가는 소포에서 몰래 돈을 빼돌리고 있었다고 설명했지. 하지만 연금술사 김씨가 그것을 보고했을 때 그는 말썽꾼으로 몰려 쫓겨났고 그렇게 해서 빈민가에 오게 된 거야. 바로 그때 김씨는 봉수의 존재를 알아차리고 그의 슬픈 얼굴이 즉시 밝아졌어. 봉수는 김씨에게 천두원이 연금술사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자신의 힘을 사용해서 그 친구를 평가했고 그가 분명히 실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 그들을 짝지어준 후 봉수는 훈련하러 가야 한다며 떠났지. 연금술 사무실 안에서 직원은 낮은 수익에 대해 불평하고 있었는데 시안과 매니저가 방으로 들어왔어. 들어서자마자 시안은 즉시 본론으로 들어가 김씨에게 그가 A급 연금술사이니 맨드라고라를 사용하여 정제된 마나홀을 만들 수 있는지 물었지. 시안은 정제수가 약 2리터 필요하다고 덧붙였어. 김씨는 시안이 쓰레기 같은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어. 왜냐하면 그는 빈민가에 맨드라고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게다가 시안이 어떻게 자신의 등급을 아는지 궁금했기 때문이야. 김씨는 재료 부족 때문에 제안을 거절하려던 참에 천두원이 짙은 마력을 포함한 작은 맨드라고라 뿌리를 꺼내자 김씨는 충격을 받았지. 김씨는 뿌리가 마치 방금 수확한 것처럼 아주 신선해 보여서 완전히 넋이 나갔어. 천두원은 김씨의 서비스 비용을 해안 지역의 특산물로 지불할 계획이라고 말했지. 그는 김씨에게 가방을 주며 가방 안의 모든 것을 감정해달라고 말했어. 김씨는 가방을 들여다보고 S급 흑진주를 보고는 넋이 나갔어. 본사에서도 본 적 없는 것이었거든. 이 외에도 거대한 조개와 붉은 이끼가 있었어. 천두원은 김씨에게 모든 것이 제조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지 물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지. 사실 모든 재료는 건물 전체를 사기에도 충분했어. 직원은 김씨에게 고가의 물품은
감정하는데 비싼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감정 장비를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지. 직원이 방을 나간 후 천두원은 튜브에 담긴 맨드라고라를 보고 김 씨에게 그것에 대해 물었어. 김 씨는 그들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기 때문이지. 김 씨는 그가 보고 있는 맨드라고라는 약 10년 동안 죽어 있었고 이것은 기본적으로 모든 약효가 사라졌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지. 김 씨는 맨드라고라 연구에 대한 관심 때문에 그것을 그냥 보관하고 있었어. 바로 그때 천두원은 맨드라고라가 아직 살아있다고 말했고 그 친구는 충격을 받았어. 천두원은 그것에게 만화를 먹였고 김 씨가 놀랍게도 맨드라고라는 그것에 반응했지. 천두원은 맨드라고라가 마력을 소진하여 혼수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어. 김 씨는 자신이 직접 맨드라고라에게 많은 만화를 먹였기 때문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믿고 싶지 않았지. 바로 그때 김의 사악한 상사인 안이 방으로 들어왔고 그는 지체 없이 김과 그의 쓰레기 같은 사무실을 비웃었어. 김은 그 남자가 거기에 있는 것을 보고 놀랐고 그에게 왜 빈민가에 왔는지 물었더니 그는 연구소에 좋은 것이 들어왔다는 보고를 받아서 왔다고 말했지. 김 씨는 이 말을 듣고 놀랐고 비서가 이미 연락을 했는지 궁금해했어. 그러자 그는 자신의 부하인 능력자 쌍둥이 세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천두원에게 몸을 돌려 연금술 협회장 안지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지. 그는 천두원이 골드시티로 함께 가기를 원했고 그를 잘 돌봐주겠다고 약속했어. 안은 계속해서 천두원에게 김에게서는 결코 얻을 수 없는 독점 계약을 해주겠다고 말했어. 천두원은 안에게 코에 난 사마귀에 대해 물었어. 왜냐하면 그는 안복덕과의 관계를 알고 싶었기 때문이야. 그는 이 말을 듣고 크게 웃으며 복덕이 자신의 할아버지라고 밝혔지. 천두원은 그들 둘 사이의 쓰레기 같은 닮은 점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 왜냐하면 복덕은 그를 키메라로 만든 실험을 책임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야. 그는 아이들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쓰레기 과학자였고 심지어 손자처럼 코에 사마귀도 있었지. 천두원은 그들이 똑같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안을 엄청난 기운으로 쳐서 무릎을 꿇게 했어. 천두원은 안이 탐욕스럽고 권력에 취한 쓰레기 할아버지와 똑같다는 사실에 얼마나 실망했는지 이야기했지. 안은 진심으로 혼란스러워했고 천두원은 그가 살지 죽을지를 결정할 간단한 질문이 있다고 결정했어. 눈에 엄청난 분노를 담고 천두원은 TDA 연구소가 아직 존재하는지 물었고 그는 천두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대답했어. 그러자 천두원은 그에게 백대혁이 선임 연구원으로 일했던 키메라 연구소에 대해 정말로 모르는지 다시 물었지. 김 씨는 무언가 뒤에 숨어 있었고 평화상을 수상한 백대혁이 불법 연구소에서 일했다는 사실에 놀랐어. 아직 바닥에 쓰러져 있는 안은 천두원을 꾸짖으며 자기 아버지는 대학에서 다음 세대를 양성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으니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말했지. 은퇴한 후에도 그는 전 재산을 게이트 희생자 가족들에게 기부했고 이것이 그에게 평화상을 안겨준 것이었어. 천두원은 복덕이 뒤에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후 공개적인 회개를 하기로 결심했다고 생각했어. 천두원은 그가 각성자였기 때문에 아직 살아있을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는 너무 빨리 죽었지. 천두원은 그것이 창문에서 떨어진 후유증이었는지 물었고 이 사건은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는 충격을 받았고 이것에 대해 궁금해했어. 그리고 천두원은 자신이 복덕을 창문에서 밀었다고 말했어. 왜냐하면 그가 납치된 아이들을 키메라로 만들었기 때문이야. 그는 그들을 게이트로 밀어넣겠다고 위협했지만 천두원이 먼저 행동을 취해서 그 친구를 창문에서 밀어버렸지. 천두원은 안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주겠다고 말했어. 그는 안이 돌아가서 TDA 연구소를 조사하기를 원했지. 천두원은 안에게 때가 되면 그를 찾아갈 것이라고 알려줬어. 천두원은 빈민가에서 복덕의 자손을 만난 것에 놀랐지. 그는 9살 때 고통스러운 실험을 당했고 20대의 몸에 괴물의 일부가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을 기억했어. 그 시점부터 그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말 기억나지 않았지. 그는 기본적으로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고 명령과 본능을 따르고 있었다고 생각했어. 갑자기 그는 연구소의 이름이 바뀌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이지. 얼마 지나지 않아. 김 씨는 그가 원하는 정제수를 가지고 연구실에서 돌아왔어. 천두원은 그가 A급 연금술사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빨랐다는 것에 감명받았지. 김 씨는 재료가 너무 좋아서 모든 것이 순조롭게 진행되었다고 밝혔어.
바로 그때 천두원은 김 씨에게 자신과 개인 계약을 맺을 의향이 있는지 물었고 남은 재료를 주겠다고 약속했지. 김 씨는 천두원이 비싼 재료 외에 독점 계약까지 제안하는 것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 김 씨가 이 말을 듣자 기쁨의 눈물이 흘러내리기 시작했고 천두원은 자신이 그 친구에게 나쁜 거래를 제안했다고 생각하며 혼란스러워했어. 김 씨는 자신이 원래 빈민가 출신이었고 어렸을 때 부모님이 거액의 사채를 썼다고 말했지. 그는 갚겠다고 약속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항상 같은 자리에 머물렀어. 천두원이 방금 그에게 해준 일은 가장 큰 친절로 여겨졌고 그는 자신이 얼마나 그것을 갚을 수 있을지 궁금해했어. 천두원은 그 친구가 벌써부터 갚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없었지. 천두원은 김 씨에게 그들이 계속 함께 일하는 것만이 자신이 원하는 전부라고 말했어. 천두원은 앞으로 김 씨에게 필요한 것들이 더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 그의 일이 끝났으니 이제 돌아갈 시간이라고 생각했지만 부재 중에 아무 일도 없었기를 바랐어. 그가 두려워했던 대로 지아는 폭주해서 유범을 때렸어. 두들겨 맞으면서도 유범은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이었지. 유범은 마침내 여동생과 치열한 전투를 벌이기로 결심하고 엄청난 속도로 그녀를 향해 돌진했어. 그는 그녀를 땅에 쓰러뜨렸지만 갑자기 이상한 장벽이 그녀를 덮었지. 유범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마침내 천두원이 그녀를 제지하기 위해 해파리 덮개를 씌웠다는 것을 깨달았어. 모두가 천두원의 도착에 안도했고 유범은 그에게 약을 구했는지 물었지. 천두원은 약을 가지고 있다고 그를 안심시켰어. 그는 그녀에게 지아에게 한 병을 주고 다른 한 병은 자신을 위해 마시라고 말했지. 약을 마신 후 지아는 진정되었고 나중에 밤에 나리가 옆에서 자고 있는 채로 깨어났어. 지아는 꿈이라고 생각하며 일어났지만 유범과 천두원이 불 옆에 함께 앉아 있는 것을 보고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지. 천두원이 돌아서서 지아를 쳐다보자 그녀는 거의 기절할 뻔하며 천두원에게 누구냐고 소리쳤어. 지아의 비명에 지아는 잠에서 깨어났고 그녀는 지체 없이 그녀에게 친근하게 굴었지. 유범은 지아에게 마나오를 확인해보라고 말했고 그녀가 확인해보니 완전히 치유된 것을 알게 됐어. 이외에도 그녀의 얼굴은 정상으로 돌아왔지. 지아는 이것에 넋이 나가서 유범에게 집에서 그 사람들을 어디서 찾았는지 물었어. 유범은 그녀가 천두원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에 놀랐어. 그를 보고 싶다고 울었던 사람이 바로 그녀였는데 말이야. 유범은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녀가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을 이해했어. 하지만 잘 살펴본 후 지아는 마침내 천두원이 17호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녀는 오빠에게 달려가 정말로 17호를 보고 있는 것인지 확인했고 그는 그렇다고 대답했어. 친근하게 행동하는 대신 천두원은 붉은 이끼가 더 있는지 물으며 기운을 돋우기로 했지. 유범은 더 이상 붉은 이끼가 없다고 대답했지만 지아는 놀라지 않았어. 왜냐하면 천두원은 항상 가장 공감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마스크를 벗고 지금까지 그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천두원에게 감사했지. 갑자기 나리는 바다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발견했고 지아는 그것이 바다 요정이라고 설명했어. 보아하니 그것들은 기본적으로 바다 깊은 곳에 사는 해마였지만 지아와 유범은 그들과 놀 때 요정처럼 보였기 때문에 바다 요정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어. 보아하니 해마들은 밤에만 나오고 해가 뜨면 돌아갔지. 지아는 바다 요정들을 따라가면 노랗게 빛나는 석영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어. 이때서야 천두원은 자신의 주요 목표를 완전히 잊어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어. 천두원은 해가 언제 뜰지 물었고 지아는 곧 나올 것이라고 대답했지. 그렇다면 천두원은 수영하러 가야 한다고 결정했어. 한편 외부에서는 과학자들이 기계 키메라의 마지막 알려진 위치를 해안 지역으로 기록했어. 과학자들은 회의를 하고 있었는데 명이 명백에 전화를 걸어 TDA 연구소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지 물었어. 명도는 그 연구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고 명이 그것이 오래전에 운영되었던 불법 연구소였다고 언급했지. 명도는 명에게 한빛 연구소는 그가 찾는 종류의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하려 했어. 명도는 복덕이 항상 자신에게 정직하고 성실한 연구자가 되라고 말했다고 언급했어. 통화 후 명도는 명이 어떻게 불법 연구소에 대해 알았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했지. 잠시 후 그의 조수 중 한 명이 방으로 들어와 액체 금속 맨드라고라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어. 명도는 맨드라고라가 혈연 관계에 있어서 꽤 뛰어나기 때문에 자신의 새로운 창조물에 기뻐했지.
그는 약간의 액체 금속을 남겨둔 것에 기뻐했어. 그는 금속 맨드라고라가 나리를 쫓아가서 그녀를 빨리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지. 그러자 그는 나리에 대한 현상금을 3배로 올리고 모든 A급 헌터들을 동원하라고 명령했어. 그는 나리를 자신의 인생 걸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를 찾고 싶어 했지. 마계로 돌아와 유범은 바다 앞에 서서 천두원과 서경에 대해 나눴던 대화를 떠올렸어. 보아하니 천두원은 그것을 자기 집을 위해 사용하고 싶다고 말했고 유범은 충격을 받았지. 유범은 천두원이 마계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어. 천두원은 유범에게 인간 세계를 방문하고 싶은지 물었고 유범은 그다지 궁금하지는 않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고 싶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그에게 자신의 몸에 걸린 저주를 없애는 것을 도와줄 수 있다고 말했어. 유범은 이것에 대해 궁금해했고 천두원은 유범에게 연금술사에 대해 말하며 김씨가 꽤 실력이 있다고 말했지. 천두원은 김씨에게 주문 연구를 맡기고 싶지만 유범에게 너무 큰 기대를 하지 말라고 당부했어. 유범은 울기 시작하며 천두원에게 왜 자신들이 그를 위해 아무것도 해준 적이 없는데도 항상 그들을 돕는지 물었지. 천두원은 남매를 보는 것이 자신에게 감명을 주고 생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지 궁금하게 만든다고 밝혔어. 천두원은 유범과 그의 여동생을 돕는 코토대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지. 이제 맑은 바다 앞에 서 있는 그의 여동생이 갑자기 멀리서 나타나 그에게 밧줄을 던지며 그것이 무엇인지도 모른 차에 당기라고 말했어. 유범은 그것을 당겼지만 실제로는 매우 무겁다는 것을 깨달았어. 유범은 모든 힘을 다해 그것을 세게 당겼고 무거운 물건을 물 밖으로 끌어내는데 성공했지. 알고 보니 그것은 엄청난 양의 석영이었어. 유범은 이것을 보고 완전히 넋이 나갔어. 그는 시온과 그의 팀이 그렇게 큰 것을 채굴했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거든. 나리와 시온은 석영을 채굴하면서 물속에서 즐겁게 수영했어. 그들이 바다 요정의 궁전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노란 궁전처럼 정말 아름다웠지. 나리는 천두원에게 돌이 너무 많아서 다른 때에 궁전을 방문하고 싶다고 말했어. 유범은 천두원에게 그것들을 어떻게 집으로 옮길 계획인지 물었지. 천두원은 그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해야겠다라고 말했어. 갑자기 그는 그들 위를 날고 있는 앵무새 같은 새를 발견했지. 그는 보통 물이 지어 움직이는 새가 왜 갑자기 혼자 날고 있는지 궁금했어. 나리는 앵무새를 보고 넋이 나가서 정말 예쁘다고 말했지만 지아는 가까이 다가가면 마음이 바뀔 것이라고 말했지. 지아는 그 새들이 길이가 4미터가 넘고 극도로 사납다고 말했어.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지 때문에 지아와 유범은 그들과 엮이지도 않았어. 하지만 유범은 이미 천두원의 머릿속에 어떤 기발한 생각이 떠오르고 있는지 알고 있었지. 천두원은 이것을 확인하며 기본적으로 트럭을 찾고 있었는데 새가 나타났다고 말했어. 집으로 돌아와서 기석은 여전히 만화를 쌓는데 힘쓰고 있었고 그의 만화홀이 실제로 커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지. 그는 자신이 이룬 것에 감명받았고 A급 헌터가 되겠다는 꿈이 실제로 이루어질지도 모른다고 믿었어. 그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금속 맨드라고라가 그의 뒤에 나타났지. 그는 이상한 생물을 보고 당황했지만 그의 걱정은 끝나지 않았어. 왜냐하면 맨드라고라 뒤에는 3명의 무서운 A급 헌터도 서 있었기 때문이야. 헌터들은 기석의 대머리 덕분에 그를 알아보고 지체 없이 그를 놀렸지. 보아하니 그들은 기석이 승급 시험을 신청하러 갔을 때 그를 괴롭혔던 사람들이었어. 기석은 당황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정원에 있는 3개의 맨드라고라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을 깨달았어. 그리고 그들은 가장 멋진 방식으로 그렇게 하고 있었지. 헌터들은 맨드라고라가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때문에 그것에 대해 신이 났어. 헌터 중 한 명이 맨드라고라를 속이려고 다가갔어. 기석은 맨드라고라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바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가장 큰 맨드라고라가 그 헌터를 너무 세게 차서 멀리 날아가 버렸지. 놀랍게도 유범과 지아가 동시에 집에 도착했고 그들은 시온의 집에서 누가 소란을 피우고 있는지 궁금해했어. 보아하니 두 사람은 앵무새 부리새가 너무 느리게 날아서 천두원보다 먼저 그의 집에 도착했어. 천두원이 길들이려고 때렸기 때문이지.